민정경찰인 경우에는 출신 성분을 많이 보고 내 키를 많이 보고 있어요. 저는 원래부터 민정경찰로 간 게 아니고요. 저는 전방 지역에 포연대에 배치됐어요. 배치돼서 3년간의 군복무를 하다가 민정경찰의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대열 이동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대대에서 180명 중에서 2명이 뽑혔는데 신원조회랑 뭐 키, 뭐 신체 조건 다 통과한 사람이 저였어요. 그래서 제가 키는 2번째였지만 모든 조건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민정경찰로 대열 이동이 있었습니다. 엘리트네, 엘리트. 강희는 산삼 때문에 해전선을 넘었다. 산삼 17뿌리를 캔 동기가 있었어요, 제가. 우와, 17뿌리씩이나. 제가 강원도에 배치됐을 때 이런 교육을 해요, 선임 부대원들이. 오갈피나무 잎사귀처럼 생긴 건 산삼이고 산삼은 이렇게 이런 데서 자란다고. 근데 설마 제가 산삼을 캐리라 뭐 이런 생각은 기대는 안 했었는데 앞에 그 교육을 엄청 받던 산삼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아, 산삼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다가 그 산삼 줄기를 뜯었어요. 뜯고 그 주변을 엄청나게 표시를 해놨어요. 제가 다음에라도 찾을 수 있게. 그래서 저는 돌이나 풀로 표시를 해놓고 선임 부대원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고. 선임 부대원이 그걸 날래게 덮치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났냐고, 어디 있냐고. 저는 그걸 얘기하면 산삼일 경우에는 압수당하잖아요. 그럼. 그냥 우연히 산에 갔다가 그냥 뜯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 부대 선임 부대원이 그 산삼 잎사귀를 자기 혼자 다 먹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너무하다. 너무했다. 네, 억울하고 하나치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뭐 선임 구대원이고 제가 반박을 해봤자 뭐 토지게 맞는 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박을 안 하고 이렇게 위안을 했어요. 아, 내 대는 산삼이 있다. 아, 내 대는 산삼이 있다. 내게 산삼 있어. 내 뒤엔 아빠가 있다, 내 뒤엔 산삼이 있다. 다음 날 산삼 제가 뜯은 그곳에 가서 그걸 캐기 시작했어요. 주변을 한 50cm 정도 이렇게 파고 그것과 똑같았던 것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마당삼. 이거 보고 마당삼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큰 행운을 만났죠, 제가. 그래서 저는 그 산삼 17뿌리를 어떻게 쓸까 고민 끝에 이런 현명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거지? 부대 지휘관들에게 상납을 해서 제가 편한 직업이나 편한 보직 임무를 수행하자. 와, 똑똑하다 진짜. 제가 편하게 하려면 제가 라인을 잘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의 생각은 되게 현명했고 산삼을 상납한 이후 약처병이라는 그런 편한 직업을 얻게 되었어요. 부대별로 좀 틀리긴 한데 약처병이 공식적인 없어요. 아예 만들어낸 건데 군대는 이제처럼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훈련 준비해야지, 훈련 들어가려면 뭐 도색 해야지, 훈련 장비 뭐 구해와야지 뭐 해야 되니까 그 돈이 날 데 없으니까 산삼 캐는 산삼 캐는 거. 저는 둘 중 캐러 왔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약처병은 진짜로 없어요, 원래는. 네, 맞아요. 강원도 산간 지역은 산삼이나 약초를 캐서 그 외화벌이를 하고 있고 좀 개할지대 같은데 거기서는 강에서 사검을 캐요. 굼으로 외화벌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북한의 뭐 모든 군에서는 외화벌이 사업조라고 비공식적으로 그런 사업조를 만들고 있어요. 17뿌리로 인해서 제가 약처병이라는 보직을 수행하게 됐잖아요. 근데 제가 그 요독을 오랫동안 막 유지하기는 힘들거든요. 약발 떨어졌어. 네, 중간에 지금 캐 와야 산삼의 되는데. 약발이 다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치, 약발이. 근데 전에는 약초를 캐고 다닐 때 막 많이 캐려고 하고 열정이 남달랐는데 지금은 왜 그렇게 많이 못 캐냐고 이젠 좀 짬이 생겼다고 빈둥거리냐고 막 이러면서 너 그만 좀 두고 싶냐고 막 이러면서 압박을 가했어요. 그래서 진짜. 약초를 캐는 사람이 저뿐이 아니에요. 막 대대장, 대대버이던 뭐 대대정시던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한 명씩을 써요. 약초병을. 제가 약초를 못 캐고 다른 사람이 많이 캐면 비교를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 우리 너도 약초 못 캘 때 있고 나도 못 캘 때 있으니까 그냥 일정한 양만큼 캐고 약초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자. 그런 약속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담합한 거예요? 담합이네. 약초병들끼리의 단합이라는 게 이루어졌죠. 근데 그렇게 다니다가 좀 놀라운 일도 있었겠네요. 최전방 지역 가면 나무 잎사귀보다 많이 깔린 게 삐라예요. 맞다. 개성. 최전방 지역만 가면 나무 잎사귀가 더 많이 깔려 있어요. 20개 깔려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진짜? 근데 그 삐라에는 한국군과 북한군의 전투 비교, 뭐 한국의 경제력, 뭐 이런 시사 내용들을 뭐 써서 보내고 있는데 저희가 부대 입대하면 이런 교육을 해요. 그 삐라를 만지면 손이 썩는다고. 맞아. 네. 저도 역시 그 말을 다 믿었고 만지면 썩는다고 해서
강에 갔다가 강에 또 내려오는 삐라만 봤어요. 예. 되게 종아가 됐겠지 이런 생각. 정화가 됐겠지. 네, 그런 생각에 네, 나무로 이렇게 꼬챙이로 이렇게 펴서 보고 한 번은 그냥 들었어요. 들어서 봤는데 손이 안 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손이 되게 네, 이쁘잖아요. 손이 되게 네, 이쁘잖아요. 그래서 손이 안 쏙었어요. 그래서 초코파이를 되게 먹고 싶었어요. 근데 혹시라도 부대 지휘관들이 교육한 게 맞다면 제 내장은 다 몇 년이면 쏙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 초코파이 먹고요. 네, 그렇죠. 독 들어갔다니까. 독 들어갔다고 했으니까 해서 저는 초코파이를 네, 개미굴 앞에 놨어요. 뜯어서. 개미 먼저 먹여보는 기미개미야? 기미개미. 야, 김이 너희들이 한번 먹어봐라. 중간중간 봐야겠다. 네, 시식을 시켰어요, 개미들한테. 시식을 시켜. 네, 개미가 네, 아주 열심히 날아가더라고요. 뜯어서. 그래서 아, 한국에서 보낸 건 다 덕이 없는 그런 물품이구나 이런 생각에 그때부터 저는 족제물에서 MP3나 USB 카드 이런 걸 몰래 일부를 숨겼어요. 약초를 캐러 갔다가 MP3를 이어폰을 끼고 듣고 네, 그런 식으로 똑똑하다. 한국에 대해서 되게 많은 내용을 접할 수가 있었어요. 이런 삐라도 있었어요. 제가 현실적으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뭐야? 아, 한국은 전력 자원도 풍부하고 경제적으로도 10일 안에 들어가는 그런 막강한 나라라고 그걸 저희가 볼 수가 있잖아요. 6시만 되면 남방 한계선 전 지역이나 서울 하늘에 뭐 해가 하나 더 있는 듯이 되게 환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이게 밝아요. 느껴져요? 너무 네, 그렇죠. 밝아서 밝아요. 그쪽에는. 우리 휴전선에서 전방에서 봐도 네, 저희는 먼 곳에서 뭐 출령이나 뭐 직동령 같은 데 올라가도 높은 데서. 네, 엄청 먼 거리에서도 서울 하늘이 환하고 막 불빛이 번쩍번쩍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와. 그런 남한 소식을 듣고 탈북을 결심하게 된 거예요? 그게 현실인지 아닌지도 제가 아직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냥 한국을 여러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다가 쌓이는 스트레스를 네, 더는 참지 못하고 저는 전 신명년 9월이 제가 군복무 4년 차거든요. 아. 4년 만에 저는 네, 셀프 전역을 결심하고 네, 대한민국에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산삼 약발이 딱 4년 갔구나. 네, 산삼 약발은 네, 3년까지 갔고요. 제가 스트레스를 감소한 게 1년이었어요. 아니, 전방 근무를 하신 것 같은데 휴전선 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일단 뭐 그럼. 지뢰도 많을 거고. 감시도 심하고. 네, 감시도. 그럼 감시, 지뢰 이런 거 어떻게 피해서 넘어왔어요? 비문장지대는 죽음의 지대라고 해요. 거기는 뭐 2200볼트의 고압 전류가 흐르고 뭐 그리고 네, 그 철책을 놓는다 해도 DMZ 전 지역에 깔린 지뢰, 네, 큰 장애물이겠죠. 근데 그 심각한 그 두려움보다 그 스트레스 받는 약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더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아, 차라리 뭐 죽는 한 있더라도 한국 가다가 시원하게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진짜 죽을 각오를 하고. 뭐 9월 28일이나 뭐 7월 28일 뭐 두 달에 한 번씩 교방을 진행해요. 민정경찰이 근무소속 군인들과 휴식 차원에서 교대를 해요. 그때 선발대가 올라갈 때 저 역시 그 배에 타서 네, 비무장지대까지 투입됐고 그 후에는 저 혼자 따로 네, 비무장지대로 오르기 시작했어요. 지피로. 도로를 건너야 돼서 건너고 있는데 앞에서 민정경찰 2명이 군무교대를 하고 식사를 하려고 지금 오고 있었어요. 그때 구군인들은 네, 경무장한 상태였고 네, 자동보총 AK 소총을 휴대한 상태였고 2명이 얘기를 하면서 마주오고 있더라고요. 보초상이랑. 저는 그때 되게 겁났어요. 그때 막 심장의 박동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막 쿵쿵대는 걸 들었어요. 여기 나오기 전에도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지만 네, 그때도 들었어요. 이만감 나오기 전에. 그래서 그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면서 그 잠깐 동안 뭐 1년 할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 거기서 궁금한 게 그 두 사람이 유 씨를 봤어요? 네. 100m 전방에서 저를 봤어요. 해서 어떡해. 저는 도망칠까? 뭐 이런 갈등되는 생각을 하다가 그냥 맞받아 나가자. 자연스럽게 나가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엄청 뭐 태어난 척하면서 걸어갔어요. 연기도 잘하네. 근데 다행히도 그 군인들이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숨어가라 난리지. 진짜 대박. 할렐루야. 무시당한 게 그렇게 고마울 때는 내 그때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그래서 그때 그 군인들 뒷모습을 실컷 잊고 쳐다보면서 고맙다고. 그 군인들이 커브를 돌아서 안 보일 없어질 때까지 보다가 그때부터는 내 신호선을 향해서 열심히 뛰기 시작했어요. 두 군인을 무사히 통과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또
제가 제작 군복을 입었었어요. 아, 잠깐만 제작군복은 뭐예요? 규정군복이 아니고 본인이 이제 자기 몸에 맞고 맞춤, 또 맵스 있게 정장 자기가 이제 만들어 입는 걸 제작복이라고 해요. 예쁘게. 근데 그걸 왜 근데 이게 제작복이 원래 근무지역에 들어가가지고 규정생활 하는 사람들은 못 입습니다. 근데 얘처럼 약처병하면 얘 규율 생활 안 하거든요. 지가 내지 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때 제작복을 다 만들어요. 그 군인들이 딱 봤을 때 제작복 딱 입고 꼴 깊게 나가니까 아 쟤는 이제 여단장이나 뭐 대대장 무슨 연락병 아니면 던전 있던가 아니면 무엇인가 하는 애다. 그래서 무시했구나. 제가 구 통과한 후에 더 쫄았어요. 제가 뛰다가 아 지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지뢰를 밟겠구나. 지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잠깐 생각해봤는데 네, 걸작을 따라내려고 하면 지뢰를 안 밟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잘했네. 되게 현명한 생각을 했다고 했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그 비가 오면 걸작이로 물이 많이 흐르잖아요. 네. 북한은 나무가 많이 없기 때문에 걸작이로 물이 엄청 흘러요. 강처럼 흘러요. 그래서 그쪽으로 물이 흐르면 지뢰를 매소를 해봐도 또 내려가거나 보이니까. 뭐 네, 밟을 일이 없어요. 움직임이 아니면 터지니까. 덜이 많기 때문에 지뢰 매설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아 걸작을 따내려고 하면 이 죽음의 장애물 하나는 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걸작을 따라서 한참 내려왔는데 통과해야 되는 철책이 두 곳이 있어요. 민경 철책이랑 법영 철책. 예. 이 두 곳을 통과해야만 남쪽으로 가는 네, 길이 열리거든요. 야, 얼마나 근데 무서웠을까. 진짜. 걸작이에 비가 많이 오면 그쪽이 막 패여요. 개할지대, 뭐 산이 험하지 않고 그런 지역에는 네, 철조망 밑에 1m 50에 콘크리트를 쳐요. 근데 어머나. 산간 지역이 험하고 한 데는 그렇게 공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철책만 치고 그런 식으로 많은데 15cm 내지 20cm 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아무리 몸이 왜소하고 되게 날씬하다고 해도 그걸 통과하다가 전기를 맞으면 죽잖아요. 전기가 흐르는구나. 근데 제가 운이 안 좋으면 그거 통과할 때 전기가 흘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땅이랑 동일치가 됐어요. 그때 제가 발 먼저 시작해서 3겹의 철책을 무사히 통과할 수가 있었어요. 이야. 근데 진짜 대박이다. 다 통과했나 싶어서 올려다보다가 얼굴이 째졌어요. 그래서 아, 15cm, 20cm래봐 요만한 틈이야. 그러니까. 일로 빠졌다는 거야, 20cm 한 뼘이야, 그래야. 야, 다행히 전기가 안 흘렀어요. 아, 다행이다. 그래서 구 지역을 무사히 통과했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구 안도의 한숨은 그 나중에 되게 거민거리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걸작이를 처럼 얘기하지? 그 걸작이를 진짜 밤새 뛰었어요. 제가 예. 제가 스피드 뭐 되게 빠른 편인데 중간중간 잘난 척도 빼놓지 않고. 팩트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걸작이를 따라 내려가는데 뭐 좋은 점, 지뢰를 피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점이 있지만 이런 나쁜 점이 있어요. 걸작을 따라 내려가면 뭐 한국 땅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뺑뺑 돌게 돼 있어요. 걸작을 따라서. 계속 산에 있으니까. 네. 세상. 그러니까 저는 밤새 헤맸는데도 4km 남짓한 비무당 지대를 통과할 수가 없었어요. 이야, 세상에. 저는 산 중선으로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뛰었을 때 날이 밝은 상태였고 한 오전 8시 정도로 생각돼요. 어머 어떻게 환해졌네. 다 보이겠다, 이제. 아. 한국과 저희 근무소던 그런 지역에 가로지는 강이 있어요. 그 강이 북한강이라고 하거든요. 비가 많이 오면 그쪽에 물살이 엄청 세요. 네, 강 폭은 70m 정도 되고 그 강을 네 엄청 멀어요. 해서 제가 들어섰을 때 네, 하늘도 도왔더라고요. 막 강 물은 많이 풀어 있지 않았고 네, 다리 정도. 실제는 다리 정도까지 물이 찼어요.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네. 한국적 기슭에 닿았을 때 아 살았구나. 이제는 한국 땅이구나. 안도의 한숨은 잠시 큰 멧돼지가 진짜 네, 큰 멧돼지가 뛰더라고요. 막 시커먼 게 해서 저는 그때 멧돼지보다 더 놀랐어요. 제가 피해자야. 막 멧돼지가 상황 파악을 다시 하고 아 쟤는 나보다 몸집도 약하고 근데 뭐 이런 생각을 다시 하고 상황 파악 다시 하고 막 덤벼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뛰었어요. 그렇지. 아, 멧돼지 위험해. 네, 피해야 돼요. 산농선을 따라서 2시간 정도 뛰었을 때 진짜 반갑고 막 그렇게 가고 싶었던 남방 한계선 어머. 네 남방 멧돼지가 한계선이 기다려줬네? 네,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철책으로 오르고 내리기를 2번인가 반복했어요. 아 못 넘겠다 생각했다 다시 내려오고 위에는 틈도 하나도 없고 맞아. 가시철조망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얼굴 째지고 바지가 다 째지면서 아, 세상에. 넘었어요. 그 순간 저는 놀라운 그런 광경을 접하게 되었어요.
남방 한계선 50m 밑에 포장도로가 네, 구비되어 있는 거예요. 북한은 네, 시나 군, 네, 주요 도시 외에는 포장도로가 없거든요. 그럼 비포장이지. 근데 여기 초소까지 막 포장도로가 되어 있고 하니까 한국의 경제가 확실히 발전했구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었어요. 해서 포장도로를 따라서 10분간을 제가 걸었을 때 그렇게 기다렸던 한국군 군인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드디어 만났다. 그래서 제가 그때 건물을 서는 군인들이 향해서 뭐 천천히 갔을 때 네. 군인들이 저를 발견했어요. 네. 발견하고 조사기관에 도착했을 때 저에게 되게 심쿵하는 그런 장면을 연출시켰어요. 연출이래. 막 군인을 부르고 의사를 부르고 하면서 도착했을 때 째진 얼굴을 보면서 치료부터 하라고 되게 인간적인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감동을 다시 한번 받았고 일단 시추시라고 해서 저에게 되게 호화스러운 막 샤워실이랑 네, 그리고 되게 맛나는 그런 첫 끼를 제공해 주셨어요. 뭐 줬어요? 먹을 거. 근데 제가 처음으로 먹은 음식은 네, 라면이었습니다. 라면 땡긴다. 라면을 줬어. 비빔밥도 아닌 라면. 아니 라면을 먹고 싶다고 해서 준 거예요? 아니면은 빨리 줘야 되니까. 네, 식사 시간이 지금 3시라서 애매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라면부터 급하게 드시라고 해줄 수 네, 있는 설명까지 되게 친절하게 해주셨어요. 야, 라면은 최고지 뭐. 그때부터는 네, 한국에 대한 네, 경치, 뭐 한국에 대한 소감을 만끽할 수 있었고 예. 네, 그 이후로. 행복한 순간을 네, 최고의 느끼기 라면이었군요. 야. 야. 2017년 영상입니다. 작년이네요. 메뚜기 장사 장마당 같다. 우리나라 그냥 시골 모습 같아요. 비슷한 것 같은데 재래시장이랑. 예. 오! 자전거가 엄청 새 거야. 라이터? 옛날에도 저랬는데. 저 우리나라 거 아니야? 우리나라 거야, 우리나라 거. 저 우리나라 건데 가스? 야, 리오카도 저렇게 아직도 있구나. 농토산물 시장. 냉장식품. 야 뭐 저런 것도 챙기고 야 발전했다 야. 마트 같다. 마트인데 마트? 마트야. 여기 USB 파는 거 있어요? USB라고 있어요? USB? 아닌데. 아, 아니네. 아. USB 끼우는 거. 아, USB를 못 알아들어서. 메모리라고 해야 알아들을 것 같아. 메모리 USB 32기짜리 있어요? 얼마예요? 뭐가 그렇게 비싼데? 오, 이거 송이 말투인데? 아이스크림 박스다. 야, 장사 잘 된다. 마트 들어가니까 이렇게 형광등 딱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기 사정이 참 좋아졌구나라는 걸 볼 수 있었고 전기 사정이 좋아졌구나. 그러니까 지금 옛날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네, 네. 영상을 이제 따라가다 보면 태양열 강판이 쭉 이제 그 설치되어 있는 것이 보이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그 냉장고가 이제 하나씩 있었습니다. 이제 오른팔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상업화로 쫙 이렇게 나가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전력 사정이 많이 이제 개선된 거고. 맞네. 그리고- 냉장식품이 저렇게 많으려면 그렇죠. 네. 그리고 전기가 이제-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전기 충전하고 관련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나오거든요. 저건가 봐요. 저 배터리가 아니고 저거는 그거 집에서 넣고 쓰는 배터리. 탱크 배터리. 왜냐면 이제 저희가 좀 널세도잖아요. 제가 또 북한에서 좀 날라리 좀 놀았는데 전기가 안 와요. 그러면 저 배터리 2개면은 친구들이랑 한 10명 정도에서 중폭기를 틀어놓고 밤새껏 놀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게다가 이제 그 너트텔이라는 그거를 딱 끼워가지고 밤새껏 한국 드라마를 볼 수가 있어요. 동생이랑 밤새껏 이제 그 막 한국 드라마를 이제 막 봤거든요. 저건 충전식이 아니고 이제 배터리 쓰다가 이제 다 떨어지면 또 사야 되는. 아니 충전. 충전식이요? 네, 충전이에요. 네. 근데 저기 보면 저 손잡이가 있잖아요. 저것도 중국 기업이 북한식 그 맞춤형으로 따로 더 추가돼서 나온 것 같아요. 들고 다니는 들고 거. 다니라고. 휴대용이니까. 순수 자동차 배터리가 아닌 이제 신상품이 나온 거죠. 시우 씨도 장사 많이 해봤잖아요. 전 장사라기보다 사업을 좀 했죠. 그죠? 장사 아니네. 평양 남자. 아, 난 장사꾼 아닙니다. 평양 장마당은 좀 크죠. 2층으로 돼 있고 장사하는 것도 뭐 하루 건너 한 번씩 나오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뭐 통일거리 시장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엄청 커가지고 뭐 주로 갖다 놔도 되죠. 오, 진짜.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전용 상품권은 없대요. 사실 제일 있을 것 같잖아. 종이밖에 안 되니까. 그럼 그 반대말은 그럼 QR 코드랑 택배 서비스가 가능하다고요? 된대요. 예. 전국 각지로? 있어요, 네, 있어요. 말도 안 저는 된다. QR 코드는 정말 신기해요. 근데 순실 언니 혹시 QR 코드가 뭔지 알아요? 내가 그 뭔지 몰라 내가. 한국에 살고 있잖아. 야 저기 있네. 저기 있어. 저 있어. 어디 있어? 네, 아 저기 있네. 어디 있어? 아 저기 있네. 말도 안 돼. 북한에 일반에서는 활용을 안 하고 있지만 평양의 상점제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걸로 활용한 상업망에서는 QR코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 네, 상품 검색도 가능하고 주문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 QR코드라는 게 모든 수입 상품들은 다 있어요. 바코드도 다 있고 그리고 북한에서 이제 생산하잖아요. 국외에 수출하는 제품을 생산한다든가 아니면 무역성이 가난한 회사들이 이제 네. 가지고 있는 공장들에 생산하는 제품들은 저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내보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저게 없는 건 어떤 상품인가 하면 이제 83이라고 해가지고 인민소비품 제품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그리고 개인들이 만드는 데는 없어요. 어허. 근데 저게 활용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이제 군만 해도 200개군이에요. 200개군. 200개군에 장마당이 4개씩 들어간다 해도 1,600개입니다. 1,600개인데 여기서 모든 걸 QR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만한 시장으로서 이제 활성화되지는 못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바코드나 QR코드 같이 있을 뿐 쓰지는 못해요. 근데 평양에서 가능합니다. 근데 되게 윤경철 씨 되게 이렇게 설명하는 게 되게 지적해 보인다. 맨날 사랑에 빠져. 근데 저는 더 놀라운 게 실은 우리 이만갑 식구들이 항상 그랬잖아요. 뭐 바다를 한 번도 못 봤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맘대로 못 돌아다닌다고. 그 지역에서만 살고. 그래서 당연히 이번은 택배 서비스가 가능하다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오토바이도 많이 이게 없고. 가능하다고요? 네, 북한에서 택배 서비스가 가능한 게 아마 2015년 이후부터로 제가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일단 곳곳에 그 컨테이너 있잖아요. 택배 차량이 그 컨테이너 60톤짜리 저게 이제 빨간색 또 이쪽에는 그 흰색 저게 컨테이너가 만약 경우에 양강도 해산시에서 항해도 해수시까지 이틀 아니면 3일이면 갑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양쪽에 이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보내는 물주가 이제 어떤 물건을 보내고 야. 저쪽에서 받는 돈주가 그걸 확인을 하죠. 이제 전화로. 그리고 저 물건을 나르는데 인수원이 한 명만 갑니다. 그 인수원이 양쪽 전화번호를 다 가지고 이쪽에서 받은 전화번호에다가 그 전화하면 자 양강도 해산에서 신발 망컬레가 도착을 했다. 그럼 그쪽에서 받으러 나오고 해당 돈을 받고 물건을 넘겨주고. 그래서 전국으로 저런 컨테이너 박스를 활용한 택배가 이틀 3일이면 전국으로 다 간다고 합니다. 발전됐다. 얼마 전에 그 브로커 언니를 통해서 이제 북한 소식을 살짝 들었거든요. 그 물어봤더니 우리 동네에서도 이제 회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회를 먹냐고 물어봤더니 그 이제 함흥 쪽에서랑 이런 데서 아예 그 잡자마자 딱 극동을 시켜가지고 이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택배로 들어오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고. 야 발전했다 해야지 완전. 오 발전했다. 저걸 북한식으로 표현하게 되게 되면 택배라기보다 배달이라고 하게 되면 더 많이 받거든요. 배달이요. 제가 뭐 평양에서부터 총리까지 저런 컨테이너 차를 타고 짐 운반을 한 2번인가 해봤는데 평양에서 나가는 거는 단가루나 뭐 기름, 담배 이런 게 많이 나가고 총진에서 올라오는 거는 뭐 동막가루 뭐 좀 이런 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동막가루가 뭐예요? 동막가루 동마 감자에서 감자 생산하는 갈아가지고 분말이죠. 말린 가루 동막가루라고 하는데 이거는
북한 당국에서도 허락한 거예요? 불법이죠 이게. 또 차끌고 내려갈 때 이경재위원회 차를 가지고 내려갔는데 그거는 군수 부분이라 짐은 장사짐을 실었는데 통장에는 군수 물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냥 가다가 단속 걸리게 되게 되면 통장을 보여줘. 그렇게 되면 짐을 공유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못하지 그럼. 군수물자는 검열 못해. 그리고 만약에 검열을 하겠다 하게 되게 되면 저 그럼 너네 검열해라. 검열해가지고 안 하게 실질 군수 제품이 있으면 책임져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걔네가 뚜껑 따가지고 만약에 거기 실질 군수 제품이 있으면 걔네 바지를 정복을 보셔야 돼요. 근데 함부로 검열을 못하죠. 그냥 그런 식으로 하다가 주머니에 돈 좀 조금 챙겨 넣기 전에는 통과시키죠. 위력 씨는 뭐 장사해봤어요? 저도 장사해봤어요. 아, 뭔 장사를 해? 아니 진짜 해봤어요. 저는 뭐 이렇게 뭐 삐까번쩍 장사는 못하고요. 저는 누나 따라다니며 짐꾼을만 했거든요. 무산, 철송 그쪽에 들어가게 되면 찹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온성 쪽에서 찹쌀을 가져다가 철송해라 팔고 철송에서 그 기름 있잖아요. 그 기름을 기관차대에라 싣고 청진까지 와갖고 팔고 그 돈을 배라 이렇게 찼어요. 근데 들어올 때는 대부분 서비스차를 타요. 트럭인데 트럭 뒤에라 그 쌀하고 뭐 짐 같은 거 꽉 싣고 그 위에 사람들이 타요. 그러다 보면 그 트럭 짐이 안 떨어지게 이렇게 꾼을 막 이렇게 십자가로 묶잖아요. 그 매달고. 그 꾼이 잡는 게 전부예요. 겨울이거든요. 겨울이게 되면 비늘방망으로 눈만 딱 내놓고 막 발을 이렇게 딱딱딱 감아갖고 해갖고 딱 이렇게 하게 되면 출발 덜컹 가게 되면 뭐 이런 소리가 그 바람 소리에 방막에 푸닥푸닥푸닥 그렇겠다. 막 이렇게 가는데 등이 따뜻한 거예요. 뭐야? 왜? 아니 뭐야? 그래서 딱 봤는데 이렇게 향수 냄새가 싹 나는 거예요. 살짝 누가 껴안았나 보다. 여자가 추우니까. 여자가 추우니까. 너무 추우니까 그러니까 북한 여자분들이 좀 이렇게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요. 그 사람이 나를 조금 이렇게 의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처음에는 이렇게 옷 같은 거를 이렇게 잡기 시작하다가 점점 잡은 게 내 몸을 이렇게 뒤에서 잡는 거예요. 내 몸을 이렇게 뒤에서 잡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뭐 나쁘지는 않죠.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근데 대신 힘들어요. 왜냐면 그 여자 몸까지 내 몸에 시청거리다 보면 나는 배로 또 이렇게 그래, 가는 힘들어. 거예요. 근데도 뒤에 이렇게 있으니까 네. 싫지는 않고. 너무 뿌듯한 거예요. 누구가 이렇게 의지가 된다라는 게. 그 아침에 딱 도착해갖고 딱 돌아봤는데 그 여자가 머리를 했는데 머리를 살짝 숙였어요. 그래서 고맙다는 거죠. 그래갖고 평상시 같으면 이렇게 잡고 떼내리겠는데 그 여자가 있으니까 멋있게 한 발로 딱 이렇게 착지 딱 하면서 딱 해서 집에 갔거든요. 냅작에 마무리까지 깔끔해 하잖아요. 네, 딱 가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유수한테 당했네.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요. 돈이 떨어진 거 같아요. 그 사람이 뭐 설마 야, 그 누가 봐도 이렇게 해서 지금 빼낸 건데 그걸. 이 사람은 무슨 장사꾼일까요? 정답은 뭐죠? 정답은 바로 충치 뽑아주는 사람. 이빨이구나. 아, 이빨이야. 이발벌레가 충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가 썩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빨이 벌레 먹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빨벌레. 네, 이발이 근데 아니구나. 저게 뭐 의료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병원이라 하더라도 이빨 수술이나 보철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사실 북한이. 맞아. 그래서 저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가가지고 야 여기 이빨이 싸서 나 못 자갔쇼. 어젯밤에도 하나도 못 잤어 이렇게 하면 거기 장마당 뒤를 이렇게 데리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이렇게 집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서운데? 어디가 싸요 이렇게 입 벌리죠. 그럼 이렇게 입 딱 벌려주면 안에 이렇게 썩은 거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얇은 바늘 아닙니다. 상상하는 그런 바늘 아니고 뚜개 바늘보다 좀 더 가는 정도의 이런 바늘을 앞편을 이렇게 끝에다가 살짝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진통제가 없으니까 이빨 아파요 지금. 앞편을 이렇게 싹 바르고 그걸 이렇게 찌른단 말입니다. 찔러가지고 고름을 빼고 순을 이렇게 넣으면 그게 이렇게 굳어진답니다. 안에서. 그러면 그 구멍에다 순을 넣어서 안에 이빨 균을 그 순이 먹게끔 한 다음에 뽑아내는 원리입니다. 근데 그 중금속 안 되는데. 빨아내는 기계가 없으니까 이거 정말 나쁜 거니까 삼키면 안 돼요. 근데 어머, 칸이 나 이거 먹으러 넘어가는 거 진짜 막 이렇게 하는데 참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 이렇게 너무 몸이 더러운 거니까 참으라고 그러면 또 뱉어내고 또 하고 그러면 막 그 침에 고름에 그냥 다 뱉어내는. 그러니까 정식 치과 의사가 아닌 거네요. 근데 병원보다 효과는 훨씬 좋습니다. 왜요? 왜기니? 나 진실만 얘기합니다.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해주는데요? 병원에 가면 이렇게 다 기구가 있긴 한데 진통제도 없고 뭐 페니실린 이런 것도 없으니까 사실 병원에 가도 뭐 새로운 대책 나오고. 아니 근데 언니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큰일 나요, 가면은 진짜. 그냥 딱 가서 입 치아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생이빨도 아프다 이면 그냥 벤치 넣고 그냥 뽑아줘요. 뽑아버리면 벤치로? 끝이에요. 그게 제일 그게 특효예요. 아 그냥 뽑아 썩었는데. 썩어도 그냥 다 뽑아요. 그래서 그게 안 가요. 민희 씨 평양은 어때요? 병원에서 다 해요. 저는 저거 보면서 깜짝 놀란 게 개인이 이빨을 갖고 막 한다는 게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병양에 가면 그래도 누워갖고 다 보고 뭐 임플란트는 아직 좀 비협하긴 한데 그래도 다 보는 게 스케일링도 있어요. 해? 스케일링도 하고. 오 마이 갓. 이거 쓰고 다 뽑고. 평양. 이빨 한 대 뽑을 때도 보게 되게 되면 뭐 진통제가 없다고 했는데 진통제 여기 잇몸에다 다 놔주고 마취 다 그리고 해주고 순 다 여기도 순 훈이는 콩고 다 순 뽑아주는데 어우 저 평양 어찌나. 야, 너무한다 야 진짜. 아니 근데 왜 이빨벌레가 아니고 이발벌레예요? 북한에는 이빨이라고 그래요. 된소리를 쓰니까. 이발이라고요? 약간 사투리인 거죠 지금 약간 지역에. 쓰는 건 이발이라고 쓰고 부르는 건 이빨이라고 부른다. 아 쓸 땐 이발이라고 써요? 북한에서는 치과라 안 하고 구강과라고. 구강과. 저게 일단은 저 홍보판이나 같아요. 저게 구강과 의사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나서 그 치료비 얼마를 받기로 하고 나서 파는 어르신이에요. 저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하냐면 저 중앙구강병원이라든가 아니면 각도에 이제 구강과라는 게 다 있어요. 그 병원들에서 일하시다가 나이 들어서 퇴직했는데 이제 생계 유지하기 힘들잖아요. 자격증은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지 않으면 자기는 대학을 열심히 다녔는데 마지막 졸업하기 전에 이제 경제적인 곤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렇지. 어려움으로 재학을 중퇴했어요. 이게 중퇴했어요. 하니까 이제 자격증이 없는 거죠. 그때는 비법적으로 가는데 그 사람은 자격증이 없을 뿐 구강과에서는 그래도 손꼽히는 그래 의사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력은 대단히 좋아. 그러니까. 저희 때는 그냥 이빨이 썩게 되면 이게 벌레가 제일 싫어하는 게 지메누리라 해가지고 지메누리가 가가지고 맞아요. 언니 지메누리 어려웠잖아. 우리 엄마 그랬어. 아니 우리 엄마. 저는 이거 안 썩었는데 제 동생이 항상 이빨 아프다 해가지고 그럴 때마다 제 동생이 아프니까 빨리 지메누리 파라 하게 되면 아파트 밑에 창고 밑에 습한 데 가게 되면 지메누리 흔한 게 지메누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메누리가 발이 되게 많아요. 벌레 중에 그거를 물고 있으면 얘가 다 그 동그란 벌레, 공벌레, 공. 실제 저는 가족 중에 벌레를 뽑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 진짜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막 델델 굽으면서. 근데 한의사가 있었어요, 마을에. 거기 갔더니 민간요법이라고 알려주는 게 농촌이니까 숯불이 있잖아요. 숯불을 이제 하루에다 떠놓고 자그만 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그 토기 그릇에 안에다 참기름을 바르고 뜨거운 걸 대면 되지 않게 그걸 준비를 미리 사전에 다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팥씨를 한숨을 태우거든요, 그 하루에다. 그러면 그걸 팥씨를 이제 씌워가지고 이쪽이가 쏜다면 반대쪽 귀에다 대는데 환자는 막 가려워서 막 죽으려고 그러죠. 근데 아 이게 이 아픈데 하는 거예요? 네, 저도 이거 이가 쏠 때. 그러니까 그걸 꺼내봤을 때는 육안으로는 잘 알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찬찬히 보면 한 0.2mm만한 작은 벌레가 이렇게 점이 딱 있는 벌레가 그 테두리에 5-6마리가 붙어 있거든요. 진짜 벌레라는 거네. 네. 정씨가. 네, 까만 실제 악마 같으네요. 그렇게 뽑고 지금까지 이가 쏜다는 얘기를 안 해요. 순실이 형한테 여쭤볼게요. 양치 몇 년 안 했다고 그랬죠? 저 10년이요. 그 꽃제비 기간에 제가 97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목욕 한 번 한 적 없고 이빨 한번 닦은 적 없고 머리 한 번 안 감았어요. 그래도 이빨 충치 하나도 없어요. 어떡해요? 맞아요. 자꾸 닦고 자꾸 감고 씻어서 병 드는 거야. 나. 고아원이나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말한 것처럼 뭐 1, 2년 안 씻는 애들은 진짜 기본이에요. 저 고학년들은 좀 씻는데 저학년들은 안 씻어요. 그래도 이빨이 사탕이고 진짜 좋아요. 왜냐면 초콜릿, 사탕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애들이 이빨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아니 아까 보니까 그 가구 도색이라고 그냥 종이만 들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저 북한에서 저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저 직업이
꽤 인기가 있거든요. 꿀찍어. 역시나 저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중간 다리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시집을 갈 때 여자들이 그 가구를 해가요 많이. 근데 그 자기 집에 있는 가구를 도색을 하는 거예요. 다른 그 현대 그 뭐 추세에 맞게서 이렇게 도색을 해갖고 해주는 직업이에요. 그게. 가구를 일단 이제 주문하잖아요. 목재 공장에 주문하면 목재 공장에서 가구 이제 도색까지 못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가구를 만들어서 자기가 이제 취미라든가 무슨 자기한테 맞게끔 이제 디자인을 짜잖아요. 그 이제 그거를 이제 배송해 줘요 거기다 집까지. 하면은 그 받은 집에서는 이제 장에 나와요. 장마당 나와서 저 사람을 찾아갑니다. 예, 저 사람 찾아가서 그게 고관이나 같아요. 형님이 얘기한 것처럼 고관인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느 뭐 몇 통 몇 호에 가라. 아파트 어디 가라 하면 전문 기술자들이 몇 명 앉아 있어요 거기.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러니까 낡은 중고를 덧칠해 달라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도 하고 한데 지금은 조금 변해서 이제는 낡은 가구보다는 조금 원목 가구. 새로운 가구들을 한데 왜냐면 저기 한 번 도색 가구 하는 게 저기 도색 같은 거는 북한에서 생산을 못 해요. 색감은. 그러네. 수입을 하기 때문에 저건 엄청 비싸요 저게. 그러니까 낡은 도색에 칠할 수 있는 만한 도색 가구로 칠하는 건 아니에요. 아, 윤 박사 진짜. 진짜 잘한다. 경철이 오빠 정말 잘한다. 저 때는 이제 뭐 중국제 이런 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제 리스 같은 거 아시죠? 리스, 그거 리스. 발라놓으면 그게 딱 반짝거리라고. 껍질가 일어나거든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그 껍질 발라가지고 계속 오래 씹고 있다 보면 맞아, 씹어. 그게 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그걸 빵꿀 일부러 빵꿀 막 거. 뜯어가지고 그 리스를. 껌 씹어 먹고 막. 미리 씨 처음 진짜 들었죠? 깜짝 놀랐어요. 리스가 아까 리스 얘기해. 리스가 뭐지? 근데 뺑기라고 하니까 알 것 같아요. 그 그걸 너리 뜯어서 껌으로. 상상도 못해요. 예, 그 고아원이랑 그 큰 대문이 있거든요. 건물 큰 대문이 있는데 이제 그 뺑기를 칠해요. 그럼 애들이 그 자기 키 되는 것만큼 한 1m 50 정도가 세타해져요, 가구가. 왜? 그걸 다 뜯어서 껌 씹어 먹는 거예요. 그걸 한 3일 씹다가 또 다른 친구 줘요. 그러면 걔가 한 3일 씹다가 마지막에 싸가서 없어졌어. 시우 씨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리스를 껌으로 이렇게 먹었다. 주변에 파는 게 놀리고 놀리고. 야 놀리기 뭐가 놀리기야 야. 야 리스건도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그 도로에 가면요 골탄 있어요 새까만 거 골탄을 이렇게 줄자로 파가지고 그걸 씹었어요. 아. 50원이면 사요, 50원이면. 90원이면 산대요. 아니 근데 이게 평양 친구들이 오니까 막 비교가 되고 막 너무 이러니까 또 재밌어요. 저희도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저도요, 언니. 매 해마다 너무 놀라워요, 진짜. 민희야, 너가 그랬더라 화가 나. 우리 입장에서 같이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렇게 다르니까 우리도 재밌어. 더 놀래. 오늘 배진아 씨 이야기 천천히 편안하게 해주세요. 네. 정말 궁금해집니다. 이게 거기가 어떤 장소인가요? 그러니까 북송시키기 전에 임시로 그쵸? 좀 가둬두는 감옥인 감옥이죠. 거예요? 예, 감옥 이게 2층짜리거든요. 거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그날도 여전히 이제 본업이 식모라 빨래도 하려 하고 지금 이렇게 물도 길고 하려고 이제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당에 찌꾸차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 이제 저를 이제 수갑을 딱 채워서 이제 이게 차에 태워서 이제 가더라고요. 저를 감옥에 딱 넣고 이제 그 감옥 철문을 철컥 닫는 순간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런 감정에 이제 있는데 뒤에서 이제 혹시 북한에서 안 왔냐고 우리도 다 같은 북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누가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돌아봤더니 15명이 거기에 벌써 잡혀 있는 거예요. 진짜 많다. 연방대에 잡혔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 좀 씩씩하고 이런 언니가 우리가 억울하지 않냐 이렇게 어차피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 아는데 우리 어떻게 살아남고 탈출을 하자는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4번에 걸친 이제 탈출 시도를 했던. 네. 대단해. 자, 첫 번째 시도가 어떻게 됐는지 좀 얘기해주세요. 첫 번째는 저희는 일단 단식을 하자 해서 저희 15명이 이제 안 먹었어요. 일단 무작정 안 먹기 시작했어요. 그 아까 처음에 아이디어를 짰던 언니가 감옥에 그 유리 뺐어요. 유리를 이제 깨가지고 빼서 발로 밟아서 조각을 냈어요. 그 조각을 낸 거를 다 15명이 다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북송에서 차에 타면 우리 동맥을 끊자 하고 차에 가자 하고
그거를 이제 다 주머니에 넣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그 배식구로 들켰어요. 경찰한테, 공항 경찰한테. 경찰이 이제 그거 보고 놀란 거예요. 국송하기 전에 저희들 정말 다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책임이 있다 하고 그래서 여자 경찰을 데리고 와서 다 몸을 이제 이렇게 예, 다 이제 이렇게 뒤져서 막 유리 조각 나오고 못이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두 번째도 이제 실패를 하게 됐어요. 아니 그러면은 정말 이건 앞이 너무 깜깜하실 텐데 그 뒤로는 어떻게 됐어요 혹시? 그래서 이제는 방법이 없다. 우리는 이게 가면 죽겠구나 하고 다들 이제 그 포기를 하고 막 다 엎드려서 펑펑 울었어요. 우는데 아까 처음에 그 씩씩한 언니가 아니다. 우리 다시 시도하자 해서 감옥에 보면은 이게 화장실이 없어요. 이게 그 구석에 그냥 통 이런 게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죄인들이 이제 이렇게 일 보면 이제 이렇게 보내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저기 똥통에 물을 채워서 물이든 뭐든 빨리 채워가지고 저거를 우리가 들고 나가자. 그래야 저 철문이 열린다. 그때야 철문이 열리지 안 그러면 열릴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막 화장실 보고 막 물 달라 해서 물을 경찰들 막 물 주고 해서 그 똥통에 물을 하나 채웠어요. 채웠다고 하니까 이제 경찰이 와서 문을 열었어요. 들고 버려야 되니까. 근데 이제 문을 여는 순간 그 언니가 이제 들고 나가면서 그 통을 발로 빵 찼어요. 차가지고 사무실이고 복도고 막 똥물에 쫙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 동시에 이제 철문이 열렸으니까 애들이 이제 와 하고 밀려고 나갔거든요. 근데 1, 2초도 안 돼서 밑에서 경찰들이 권총 딱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 쏴 죽이겠다 올라가라 해서 다 이제 다시 잡혀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것 또한 저희가 이제 실패로 갔던 것 같아요. 단식도 하셨고 자해에 심지어 똥통까지 뭐 3번이나 이렇게 시도를 하셨는데 그럼 결국 혹시 포기를 좀 하셨나요? 아니요. 아까 그 씩씩한 언니 그 언니가 다시 또 아이디어를 짰어요. 와. 대단하시다. 네 번째 시도를 했어요. 저희 벽을 긁었어요. 저희 벽을 긁었어요. 진짜 벽을 뚫었어요? 어머. 철창 그 창문 밑에를 뚫자 이래서 그 언니가 이제 그 아이디어를 짰어요.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구가 없어서 이렇게 그 철 감옥 밖에 복도에 보니까 이제 새꼬쟁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쑤시고 뭐 어떻게 할 때 쓰는 그 갈고리를 이제 건졌어요. 예, 건져서 아니 갈고리라고 해봤자 요거 하나 할 텐데 네. 그걸로 벽이 뚫려요? 갈고리에다가 못도 거기에 조그만 못도 있었어요. 그리고 얇은 뭐 이게 뾰족한 무슨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네. 기억에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3명 15명이니까 3명씩 우리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9시쯤 돼서 이제 자는 척 했어요. 저희 밤에. 이제 일찍 자야지 경찰 의심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자는 척해서 이제 경찰이 이제 왔다가 가면은 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창문 딱 밑에를. 바깥쪽으로? 네, 창가 쪽으로. 긁어서? 네, 긁어서. 그러니까 저희 대박이다, 그래서 진짜. 저희 손톱 다 긁히고 피 나오고 막 이를 악물고 소리 진짜 나면 안 영화. 되니까. 영화를 보면 진짜 오랜 시간 이렇게 파가지고 하는데 벽은 티나잖아. 예. 수십 년 걸린 거야. 근데 벽은 티나잖아 그게. 벽돌이 지그재그로 이렇게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있고 하나는 이렇게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막 이를 악물고 1000번 긁어서 그걸 뜯었어요. 떼내고 또 하나 이렇게 해서 또 떼내고 이제 지그재그로 있는 그 벽돌을 이제 겨우 요 머리만 빠지게 이렇게 뜯었거든요. 이렇게 요 라인을 따서 소리 안 나려면 그쵸? 세게도 못 하잖아요. 예, 이렇게. 예, 소리 나면 안 되니까 그 창턱에 이제 수건을 하나 이렇게 딱 덮고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수건을 딱 내려놓고 이제 코 골며 자는 척해요. 그러면 배식구를 경찰이 이렇게 보고 아, 다 자는구나 안심하고 또 가고 가면은 또 올려서 또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5시에 끝나니까 날도 훤히 밝았고 동이 트고 나서 저희가 이제 빨리 탈출해야 되잖아요. 2층이다 보니까 밧줄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감옥에 이제 그 이불이 있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이불을 뜯어서 밧줄을 했어요. 철창에 매서. 진짜 영화다. 해서 머리부터 나가면 안 돼요. 여기 걸리니까. 그래서 이 손끝부터 나가야 되거든요. 쫙 펴서. 이렇게 하고? 옷도 입으면 안 돼요. 구멍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이게 나가는데
저는 이제 남보다 좀 골반이 커요. 걸려서? 네, 그래서 나가면서 골반이 걸린 거예요. 어떻게 2층에서? 여기 위에는 벌써 2층 허공에 나가 있고 여기 하반신 밑에는 벌써 안에 안에 있고 해서 거기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빨리 제가 빠져야 사람들이 빠질 거 아니에요. 빨리. 그래서 그때 당시 왜 지렁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렁이요? 네, 이게 뜬금없이 지렁이 생각이 나는 게 지렁이는 손발도 없는데 잘 가잖아요. 그래서 숨을 이렇게 지렁이처럼 이렇게 막 올렸다가 하니까 쑥 빠지는 거예요. 다행이다, 다행이야. 다행이다. 네. 숨을 어떻게 쉬었다고요? 이렇게 다 모아서 올려시면 사람이 배가 쏙 들어가잖아요, 힘쓰면. 그 다시 이렇게 하면 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때 당시 지렁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빠지고 나서 이제 나머지 사람들 다 이제 그 밑에서 받는 언니들은 이제 끝까지 네, 사람 다 받고. 그다음에 이제 무사히 그러면 도망을 치신 거예요? 감시할 거예요. 고초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미스테리인 게요. 날도 혼이 밝았고 한두 명이 탈출하는 것도 아닌데 왜 누구 한 명 이게 못 봤는지 못 본 척 한 건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와, 신기하다. 그러게 변방대 보면요. 일주일이 멀다 하게 남자 방에서도 막 그냥 벽돌 꺼내가지고 사람은 도망 못 갔는데 이렇게 파다가 들켜가지고 엄청 매 맞는 거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시도하다가 잡히는 애들 많아요. 저희 때는 이렇게 탈출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랬나 봐요. 카메라를 이렇게 곳곳에 다 달아놨어요. 화장실만 빼고. 그래서 그때 왜 그랬나 했는데 이렇게 도주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설치를 했나 봐요. 지금 배진아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 제 친구가 여기 이만갑에 와서 똥통 던지고 같은 깜빵 동기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탈출 스토리가. 아, 그래요? 예. 제 지금 얘기 좀 소름이 돋거든요. 예. 지금 제 친구들에서 들은 얘기 그대로 지금 듣고 있어요, 제 지금. 너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벽 뚫고 이불 찢어가지고 그거를 기억 안 나세요, 오빠? 이만갑에서 얘기를 했어요. 나왔었어? 예, 했어요. 그 왜 30번 순실 언니는 저리 가라 30번을 북송당했다가 30번 만에 성공 안 치고. 예. 그러니까 집념의 여인. 예, 그래서 똥통을 던졌는데 자기네가 맞아. 똥통을 던진 똥통 언니. 기억나죠? 예. 한 19살 때 아는 언니한테 적혀서 중국에 잠깐 넘어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잡혀서 지금 감방에 들어가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15명이나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다 잡혀서 북송 나가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여기서 탈출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벽을 뚫고 나가자. 네. 벽을 뚫고 나가자니 보니까 밥 먹으라고 준 이런 젓가락 그거 가지고 파기를 시작했어요, 벽을. 그러다 보니까 구멍이 뚫렸어요, 그게. 그래서 벽으로 다 빠져나와서 15명이 다 성공했어요. 지금 유현주 씨가 자꾸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는 사람 이야기와 겹치는 것 같다라고 하셔서 혹시나 싶어서 그냥 전화 연결 한번 갑자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뭐 쌓여진 게 아니에요. 전화. 너무 신기하다. 그날 같이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15분 중에 한 분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정경순이에요. 간다. 정경순이요? 우리 엄마 이름인데? 어떡해.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저 이만갑 진행하고 있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 혹시 제가 어떤 분을 전화를 바꿔드릴 테니까 그분하고 한번 통화 한번 부탁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네, 누구신가요? 네, 저기 혹시 할빈의 그 오상 쪽에서 그 깜방에 잡혔을 때 예, 맞아요. 저기 어떡해. 오산 맞아요, 오산. 저기 어떡해. 저기 혹시 그때 저희 15명이 잡혀됐잖아요. 예, 15명이 맞죠. 예, 맞아요. 저희가 좀 눈도 크고 키도 큰 언니가 그 똥통 이제 들고 나가서 이제 그 사무실에 막 엎고 막 했잖아요.
네, 그 보이부에서 보이부. 예. 그래서 저기 떨어질 때 그 언니가 예. 15명이 한 번에 그 구멍으로 다 나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순서를 정해줬잖아요. 진짜 많네요, 제일 진짜. 나이가 어리다고 제일 처음으로 떨궈준 애예요. 진짜 많네요. 반갑습니다. 이젠 반갑지. 맞아요? 저도 거기 살았나 봐요. 살았군요, 언니. 네, 살았어요. 우리 어제 얼굴 봐요. 반갑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그 당시가 아니더라도 그 이후로라도 이 같은 일에 있었던 분도 계시면 저희 이만갑 쪽으로 꼭 좀 연락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처럼 상해 쪽에 가서 옷 만드는 공장에 한 2년 있다 보니까 어느 날 공안에서 새벽 2시에 우리 집이 새벽 3시에 퇴근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새벽 2시에 공안에서 와서 잡아가는데 동네 파출소 소장이면 제가 공장장이랑 얘기를 나누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뒷돈도 제 손으로 갖다 준 적도 있다 보니까 이 말빨이 있었죠. 그거 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네. 이 사람이 북한 사람이라고 신고 들어와서 했다가 내가 장담을 하건데 얘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자기 차에다 싣고 나오는데 그 문을 나오는 순간에 나는 중국에서 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로 지인한테 전화했더니 오후쯤에 전화 왔어요. 청도에서 보따리 장사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돈 주고 그 여권을 받아가지고 오면서 공항에 나와서 제일 앞에 한 7, 8번째 이렇게 섰어요. 뒤에 몇백 명이 서 있는데 매도 천만에 맞으려고 섰는데 여권을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얼굴 대조하더니 기우뚱 한 번 하더니 딱 접더니 옆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게 뒤에다가 딱 넘겨요. 근데 나는 그때부터는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중국말 한마디도 모르는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뻔뻔스럽게 서 있는데 등으로는 땀이 줄줄줄줄 내려가죠. 그렇게 하고 서 있으면 무슨 일 있냐. 한국말로 계속 뭔 일 있냐 하니까 고백 하는데 옆으로 나서라는데 못 알아듣듯이 계속 이렇게 서 있으니까 팔로 확 미치는 거예요. 중국은 공안이 왔다 세요. 딱 밀치고 휘청거리고 옆에 나가서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몇백 명이 다 나갈 때까지 있다 보니까 1시간 반을 있잖아요. 미치겠어. 그러고도 계속 안내 보내다 보니까 어떤 아가씨를 20대 그 아가씨를 데리고 오는데 한국에 2년차 유학 온 아가씨래요. 그 아가씨한테 이 사람이 과연 정말 한국 사람인지 그래야지 그 친구가 한국말도 되고 중국말도 되니까. 근데 2년 차다 보니까 한국말을 잘 못해요. 다행이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어? 내가 유창하게 뭐 인사동 얘기다고 상해에서 살 때 공장장님 방에 들어가면 KBS, MBC, SBS 이게 중앙 삼총산 나와요. 그걸 보다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잖아요. 아는 것대로 다 얘기해. 네가 알아보던 막 다 얘기하고. 아 잠깐만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서 당신은 한국 사람입니까? 예, 한국 사람입니까? 예, 한국 사람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는 대구를 모르니까 인사동 얘기를 해달래요. 그 인사동은 번화가고 뭐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동대문, 남대문 들었던 얘기 다 하고 그리고 전라도와 경상도로 가로지는 노래 생각나가지고 노래 얘기도 막 하고. 야 이걸 우리가 본다고 해봐. 그러면 이거야 거기 유학생은 당신은 한국 사람입니까? 인사동 얘기해주면 그때 말투면 니 왜 모르니? 야, 너 인사동에 이거 있다니. 그리고 이거 저 남대문 알잖니. 남대문 아니니. 그러더니 이 아가씨가 분명히 이 사람 한국 사람이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들어가더니 한참 있다가 그 비행기 안에 주임이라고 데리고 오더라고요. 여권을 딱
넘겨주면서 한국 사람은 분명한데 여권엔 유원티 무조건 문제 있으니 니네 나라에 가서 처리를 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냥 그 얘기 듣는 순간에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해야 할 수도 없어. 이게 표현을 그치, 못해야 되니까. 당연히 중국말이니까 비행기 아직도 타기 전이니까 모든 걸 감추고 비행기 딱 들어서 비행기까지 가는데 구름 위를 날아가는 느낌이에요. 그래도 또 불안불안해. 얘가 먼저 가요. 먼저 발이 막 더디게 가고 앞에 사람 막 급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주임이 아무 생각도 없죠. 그렇게 하고 비행기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제가 저 때문에 40몇 분을 지원을 시켰거든요. 그날에.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뒤에서 막 서서 보고 얼마나 답답해요. 사실 요만한 공간에 꽉 문은 잡아놓으니까. 닫혔고 비행기 문은 닫았고. 예, 비행기 문이 닫히고 이게 움직이는데 아가씨가 막 뭐라 하잖아요. 일어나면 안 되고. 예, 안전적으로 하라. 애라 그거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저기요 하니까 막 쳐다보면 저 북한에서 탈북해 가는 자유민주주의를 향해 가는 100명입니다. 막 소리 질렀어요. 알아 못 들으셔가지고 막 하시는 거예요. 저 탈북자라고요. 막 소리 지르니까 이쪽에서 막 박수 쳐주고 저쪽에서 막 박수 쳐주시고 환영한다고 해주시고. 그때 그 얘기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울었던 눈물이 어떤 감정인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 백미영 씨 뭐 항상 밝은 모습만 보여주다가 이런 얘기 처음으로 들었어요. 혹시라도 뭐 그때 비행기 탔던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번 더 해주시죠. 비행기에 타고 무사히 오게 해주신 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때 그렇게 겁에 질려서 했던 백미경이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가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 이산가족 만나면서 저희 엄마가 저 사람들 너무 부럽다 그러시는 거예요. 희망이라도 있지 않냐. 우리는 희망도 없다고 죽어도 어떻게 어디에 뿌려질지도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 엄마한테 힘내라고 노래 한 곡 해드리고 싶어요. 아, 내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아, 내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임진강 맑은 물은 흘러 내리고 무새들 자유로이 넘나들면 날 건마 내 고향 북녘 땅 가고파도 못가니 임진강 흐르마 원한 싣고 흐르느냐 내 고향 북녘 땅 가고파도 못가니
씻고 흐르느냐 진강을 원한 씻고 흐르느냐. 어떻게 갑자기 또 탈북을 결심하게 되셨는지도. 제가 예술단에서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괜찮게 사는데 그런 과정에 갑자기 엄마가 뇌혈전으로 쓰러지게 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수많은 제자들을 키우고 그만한 엄마의 자리가 있어서 그게 들어오는 수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괜찮게 살았는데 엄마가 뇌혈전으로 쓰러지다 나니까 제가 아리랑 집단체조에 가서 그 취수학대 해서 아리랑 TV 받은 거 그리고 외화벌이 다니면서 거기서 시집갈 준비로 뭐 많은 거를 준비를 해놓은 거 있어요. 근데 엄마가 쓰러지는데 돈은 없고 내가 그 시집갈 준비한 거를 다 팔았거든요. 아이고. 팔고 경제적으로 이제는 더 어디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탈북을 그다음에 결심하게 됐어요. 중국을 가서 한국을 오려고 기다리는 동안에 한 3개월이 있었어요. 거기서 내가 있는 데가 중국 두만강 넘으면 도문이라는 데가 있어요. 도문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앞에 온성이 딱 보이거든요. 그러면 항상 그 온성을 건너다 보면서 먼 산을 넘어서 저기서 이렇게 길 따라 우리 집으로 가면 엄마 보고 싶은데 엄마가 아파서 내가 엄마 살리겠다고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 석 달이라는 시간 동안 엄마가 혹시 돌아가시지 않았나. 막 이런 생각에 막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연 가도 되냐 막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제 브로커가 와서 일주일이면 비행기표를 떼고 한국으로 갈 수 있다. 근데 그 말 듣는 순간에 갑자기 일주일인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내가 집에 가서 엄마나 동생을 데려와도 되냐고. 그러니까 브로커가 정확히 날짜 동안에 데리고 올 수 있다면 갔다 와도 된다. 그래서 다시 북한으로 가게 됐어요. 와, 진짜 큰 결심이었겠네. 아, 근데 도강을 한 거잖아요. 네. 사실 걸리기가 되게 쉽다고 저는 이제 얘기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맞아요. 안 걸리게 잘 건너셨던 거예요? 저를 건너준 국경경비대들하고 수시로 이렇게 중국에서 전화 통화를 했어요. 내가 지금 다시 가니까 왜 오냐? 그거 어떻게 넘은 건데 왜 오냐? 그래서 내가 가서 일주일이면 다시 오니까 그때 다시 아저씨들한테 부탁해서 오니까 내가 사례비는 드린다.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강을 넘고 갔는데 제가 거기서 착각을 한 게 있어요. 3월 달에 넘을 때는 얼음으로 넘었는데 3개월 후니까 6개월인데 그때가 장마가 딱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물이 엄청 깊지. 두만강 하류 쪽이라 수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수문을 열어놓으니까 그 강 물살이 세고 강 폭이 넓은 데다가 물 높이도 높고 거기서 제가 흘러서 들어가는데 경비대들이 상대방에서 이게 요만한 게 LED 전지 같은 반짝반짝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새까만 밥이니까 그 빛 하나만 보고 내가 가는 건데 그쪽으로 오라는 전화를 하는 게 한 20m 정도 올라가서 강에 들어서셔야 되더라고요. 나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 색깔만 보면 내가 혼자 그냥 무서워서 한 두세 발짝 올라가서 강에 그냥 들어서. 아이고야. 근데 그때 그 강은 유속이 내 있으니까. 강에 들었을 때 이게 작은 차 이게 안에 타이어가 타이어 주물에다가 안에. 공기를 이렇게 놓고 그리고 비닐봉투에다가 내가 강을 건너서 갈아입을 옷을 놓고 이래다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에 뛰어서 한 세 발짝 가니까 바닥에 안 집혀. 너무 푹 뜨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이렇게 휘젓고 가는데 불빛은 저긴데 내 몸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또 내려가니까. 그때 생각이 왜 20m 들어서 강은 이렇게 흘러가니까 내가 아무리 이렇게 가려고 해도 흘러서 가면서 저쪽으로 그럼, 가야 맞아요. 되니까 이만큼 올라가서 들어서라니까 그걸 모르고 개념이 없어가지고 경비대들 자기네 초소 선 근무 서는 그 구간이 있는데 자기네 구간 부서지면 얘들은 없어지고 말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나는 열심히 가는데 벌써 이게서 부서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야 너 더 내려가면 죽어 이런 소리가 갑자기 들리는 거예요. 나를 받아주겠다는 그 밑에 아래 초소 사람들이 근무를 서다가 저를 발견한 거예요. 와, 그래서 잡혔지 뭐 완전. 그다음에 저를 너 더 내려가면 죽으니까 헤엄을 쳐. 야 너 뭐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눈을 뚝 뜨는데 왜 죽느냐 했냐면 저 거기서 한 3, 4m 더 가면 이렇게 회오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게 회오리 위험해. 내가 그냥 떠내려가면서 그 회오리에 감기면 그 누구 건져도 못 주고 나는 그냥 회오리에 빠져서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군무도 잘 안 서고 거기는 들어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저 여기 있어요. 살려주세요 하니까 분대장인지 이게 석줄 이렇게 달아는 거 분대장 물에 뛰어들더니 어머나. 수용해서 저를 이렇게 끌고 갔어요. 어머나. 끌고 가서 살아나왔는데 저를 여놓은 곳이 똥굴이라는 데 여놨어요. 똥굴? 어우 이름만 들어도 이상하다. 북한에서는 똥간, 똥굴 이렇게 하는데 감옥을 그렇게 부르는데 그건 어떤 거? 그러니까 한 평방짜리예요. 가로 세로 앞뒤가 다 이렇게 딱 한 평방짜리 요만한데 저를 였는데 요만한 불빛도 없고
그 안에 일단 여면 한 3일 동안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그 안에서 대소변 보던 말던 소리치던 그 누구 나한테 관심을 주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우리 그 이제 말씀하셨던 그 똥굴은 군부대에서 잡혔으니까 네, 군에서 맞아요. 운영하는 똥굴입니다. 여기는 진짜 빛 한 점 안 들어오고요. 정말 그 세문으로 된 짬으로 내다봐야 날이 밝았는지 어두워졌는지를 볼 수 있는 곳이고 그 안에서 화장실 안 보내요. 그 안에서 화장실 보기 때문에 악취부터 시작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영양실 쪽으로 오는 거고 저도 같이 이렇게 경험을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아, 진짜요? 예, 일반 사람들이 그 말하는 똥굴은 시군마다 있는 그 경찰서 구류장입니다. 근데 왜 똥굴이라고 하냐면 여기에서 예심을 받고 형을 받고 가기 위한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예심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북한에서 범죄는 북한 체제에 반하는 죄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어쨌든 형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정말 기름 짜듯이 그 예심 과정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정말 그래서 똥 쌀 정도로 예심을 달고 된다. 또는 그다음에 흐트러뜨리는구나. 똥 취급한다. 그 들어가면 나는 똥이 된다. 이런 말을 써서 흔히 북한에서는 똥굴, 똥간 이렇게 그 얘기를 합니다. 딱 거기 들어가면은 햇빛 보지 않고 그러면은 이게 밤인지 낮인지 모르니까 사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맞아. 네, 너무 불안한 거. 이게 오늘에 내가 이 일 됐지 그러면 시간이 가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여기서 죽겠구나. 누구도 모르게 그런 정신적인 압박감을 주기 위해서 거기다 더 걷어있는 거죠. 네. 9일 동안이 누구도 말을 시키지 않고 9일 동안에 사람들이 항복할 건 다 항복합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정신을 너무 거기다 올인하기 때문에 활짝 미쳐 한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는 그런 똥간에 들어간 사람들은 빨리 교화를 가는 게 도리어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머리를 언제 깎습니까? 맞아. 이렇게 물어본다는 그래, 거예요. 교도소 가는 게 낫다. 차라리 재판받고 교화 가는 게 낫기 때문에 심지어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한다는 소리 니 뭐 이거 했지? 이것도 도둑질 했지? 예, 했습니다. 내 기관차 대가리도 도둑질 했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도 다 있다고 합니다. 실제 사람 기관차 대가리로 도둑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리는 없는 것도 했다 하고 빨리 교화를 가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저는 한 주일 동안 있었거든요, 거기. 아, 예? 오키 씨가요? 왜 있었어? 아니 저렇게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근데 어떻게 엄마한테 알려야 되겠는데 알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보안소 안에 사람이 엄마한테 알려줬대요. 딸들이 지금 갇혀 있는데 빨리 가보라고. 똥굴에. 네, 그렇게 해서 엄마가 3번을 저희한테 왔어요. 근데 그 버이부 서장이 어떻게 여기 알고 왔냐고, 여기 아무것도인데 어떻게 왔냐고 해서 엄마가 뭐려고 하냐고, 저 딸을 위해서는 다 할 수 있으니까 제발 좀 딸을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거기서 뭐 요구했어요. 담배랑 10박스씩 갖다 주고 저희가 나왔거든요. 그래 저희 엄마하고 저희 집에서 엄마하고 둘이서 장사해서 벌은 돼지요 식량 이렇게 장만했던 거 다 팔아가지고 언니네 구하겠다고 어떡해. 그 만포 직결소까지 3번을 차 한 번도 못 타본 저희 엄마 나이도 있으신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겨우 빼내왔어. 그 나오고 보니까 엄마가 그 차에서 단속 걸려가지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거 중력소를 못 뗀 거예요. 단속 걸려서 막 달리는 차에 떨어졌는데 저도 그때 처음 차 달리는 네. 차에서 처음 떨어져봤어요. 어머 뛰어내려 증명서가 없으니까 엄마가 잡히면 또 무릎을 많이 다쳐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지금도 무릎 때문에 세게 앓고 있어요. 똥굴에 가면 부익부 비닉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돈 있는 사람은 똥굴 안에서 시간을 보내면 그만큼 힘든 곳이기 때문에 3년 교화금을 받았을 때 하루 있었던 거 이틀로 봐주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 밖에서 밥을 받아서 그 안에서 똥굴에서 어쨌든 계속 앉아 있으려고 하고 없는 사람은 안 한 것도 했다 그러면서 빨리 교화 가서 내가 몸을 움직이겠다. 예. 그러니까 그 비닉빈하고 부익빈이 딱 갈립니다. 그 안에서. 향진 씨는 그럼 똥굴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어떻게 한국으로 가려고 했다 이렇게 하면 정치범으로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사회 보입으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사회 보입으로 안 넘어가고 그냥 가정적인 환경 때문에 내가 탈북을 했다 내 발로 건너왔기 때문에 크게 저를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다시 보안소로 돌아왔으니까. 넘겼어요. 맞아. 네, 보안소로 넘어서 더직결소에 이송이 됐는데 처음에 들어가니까 나를 보는 순간에 직결소 사람들이 저를 다 아는 거예요. 북한에서 노래를 불렀지.
회사란 회사, 좋은 회사는 다 다니면서 차만 타고 다녔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넌 왜 여기 왔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서 그냥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를 아니까 막 애들처럼 일 시키고 이러진 않고 식당 일을 시킨 거예요. 거기서도 또 어디 나가면 북한은 노래가 빠지면 안 돼. 그 애들이 그렇게 달기고 이래도 저녁엔 오락회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애들이 배고프고 낮엔 일하면서 마자된 애들이 오락회 시간은 또 이렇게 앉아서 재미나는 오락회야 뭐 살아야 이러면서 되니까. 네. 하기 싫은데 하는 거잖아요.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이렇게 하면 야 너 뭐야 야 일어나 단체로 다 100명 다 일어나 뻥뻥아 이렇게 하면 한 명 때문에 달기는 할 수 없이 또 이렇게 이 꼬리 올리고 또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걸 또 해야 돼. 네. 자기네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도 또 나가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노래나 부를 거지 뭔? 이러면서 그 보안원들이 더 말을 안 하더라고요. 너무 잘하니까. 노래나 부르고 노래를 그냥 너무 있을 거지 잘하니까. 뭔 그렇게 해서 여기 같이 앉아 있냐고. 그래서 그렇게 3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다 사람들 모였는데 야 오늘 너네 담당 보이즈는 너 데리러 오는데 너 오늘 저녁 나간다. 이렇게 하고 날 보고 저녁에 가라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 나는 쉽게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 중국에서 북한을 다시 간 이유가 어머님 때문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가다가 잡혔으니까 지금 집결소에 있는 동안 어머니 건강은 네, 집결소에 있을 때 엄마가 한번 면회를 왔어요. 아.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면회 왔는데 엄마가 화장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딸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 그래도 엄마라는 그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화장을 하고 지팡이를 짚고 왔는데 웃으면서 엄마 걸른다고. 그래서 내가 엄마 걸게 됐네 엄마. 그래서 우리 딸이 엄마 보고 싶어 하는데 엄마가 걸어야지.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이제 조금만 있으면 직결소장 아니까 잘 말해서 내가 나갈게. 이러니까 엄마 알았어 엄마 집에 갈게 기다릴게 하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직결소에서 나와서 집으로 갔는데 점점 생활 형편이 안 좋고 엄마가 나이 들고 병원 점점 악화되고 하니까 그다음부터 우식불명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뇌혈전에서 뇌출혈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언어 장애 와서 혓바닥이 부러지고 오른쪽 마비가 와서 팔다리 못 움직이고 그냥 이렇게 누워서 눈만 이렇게 반쯤 떠서 그냥 누군지 모르고 이렇게 하고 지냈댔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 가정을 살려야 되겠는데 이러면서 그때 또 그런 고충을 안 제 친구가 이제는 너가 그냥 이렇게 살지 말고 자기가 중매서주겠으니까 남자 만나서 시집 가라. 근데 제가 또 시집 가자고 결심한 거는 저한테 감시가 너무 많이 붙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노래하던 여자 외화벌이에서 똥가방만 들고 백 들고 차만 타고 들은 여자가 중국 갔다 왔는데 소문이 어떻게 나냐면 중국에 무슨 뭐 100만 달러 받고 소리는 팔려갔다느니 그다음에 뭐 강 타고 고무보트 타고 들어오다가 잡혔다니 뭐 이런 소리가 막 나오고 집결소에서 살아나왔으니까 나를 담당한 보안소하고 보위부에서 아야 눈초리가 뾰족해서 나를 잡지 못해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자기네한테 와서 취소를 받아서 재판 받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결소상에서 살아나왔으니까 네가 어느 만큼 빽이고 돈 있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감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가자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친구가 남자 만나서 결혼해라 해서 그때 남편 만나서 아들 낳고 그냥 눌러앉고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결국엔 가족들 때문에 북한으로 다시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쪽에서 자리를 잡았다가 다시 또 넘어오시게 된 거잖아요. 어떤 마음에 또 그렇게 결심을 네, 하게 되셨던 제가 거였어요? 탈북을 다시 결정을 하게 된 것도 남편이 간암으로 또 간투병을 앓게 됐어요. 아이고. 3년 동안 앓다가 세상을 떠나다 나니까 애가 아빠라는 거를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지인을 통해서 옥수수를 얻어왔어요. 그 옥수수를 뻥튀기를 해가지고 한 사발에 500원씩 팔았어요. 저희 집 앞에 역전이 있는데 그 역전에 나가서 500원씩 팔고 500원씩 팔은 돈으로는 애 기저귀도 사야 되고 애 옷도 사야 되고 하지만 나는 먹는 거 그 뻥튀기 파란 그 나머지 그 깡치 부분 있잖아요. 껍질이라든가 옥수수 눈이라든가 그거를 키질하면 껍질이 날아가고 나머지를 죽을 썼어요. 죽을 써가지고 죽을 먹는데 젖이 안 나오니까 애가 막 배고프다고 그냥 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우리 애라도 대한민국에 가서
잘 먹고 살게 이렇게 하면 우리 애도 잘 크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탈북을 하게 됐어요. 아니 진짜 어른들도 탈북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4살짜리 아이잖아요.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애들도 이렇게 엄마에 대한 느낌이 네. 있는 것 같아요. 힘들고 하니까. 버천버적이니까 압록강이라 압록강을 넘는데 9월이라 9월 쪽 북한 쌀쌀하지. 쪽이면 쌀쌀하고 네. 압록강 쪽은 더 춥거든요. 맞아, 백두산 맞아. 쪽이라. 그래서 애 한 대다 제가 수면제를 먹였어요. 원래 어른은 2알 먹으면 잠자는 건데 4살짜리 애인데 하나를 먹였는데 하나를 애한테는 영양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를 절반 꺼내줄까 절반 꺼내주는데 안 잠 못 들까 해서 하나를 주면서 속으로 그래서 설마 죽지는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를 먹였는데 우리 애가 웬일인지 안 자는 거예요. 안 자고 눈이 동그래 똘망똘망해가지고 나를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가 이제 저기로 가야 되는데 너가 말하고 뭐 아파서 울면 엄마하고 너가 잡혀갈 수 있으니까 잡혀가면 너하고 엄마가 같이 뭐 있으니까 조용해야 돼. 그러니까 애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북한에 그 군대 배낭 있잖아요. 군대 배낭에다가 애를 이렇게 업고 다리만 이렇게 내놓게 하고 업고서 강을 건넜는데 강이 점점 불어서 이렇게 제 이렇게 배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다리가 다 잠긴 거예요 물에. 근데 애가 엄마 추워 뭐 집에 갔으면 엄마 좀 차가워 막 이렇게 하겠는데 나를 잡으니 어깨가 갑자기 꽉 저를 잡는 거예요. 말없이 그냥 꽉 잡고 말없이 말하지 말라고 했더니 엄마 어깨를 이렇게 꽉 잡는데 내가 그 순간에 애 다리를 안 젖게 하느라고 다리 올리려고 하는데 내가 몸이 지탱이 안 돼서 그냥 젖은 채로 강을 넘고 그러면서 애가 나하고 한 몸이라는 걸 그때 느꼈거든요. 우리 애가 정말 엄마 말을 이렇게 제대로 듣고 무엇인가 애가 느낌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한테 행동으로 보여주는구나. 라오스를 넘게 됐어요. 라오스 산을 넘게 됐는데 부록구들이 애가 있다고 우리 넘는 사람을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애들은 가다가 운다는 거예요. 울면 경찰들이 이렇게 잡아가기 때문에 애 있으니까 안 돼. 그래서 우리 애는 말을 안 한다. 우리 애는 조용한 애니까 제발 좀 여기서 우리를 살려달라 하니까 가자 해서 건너갔는데 우리 애가 어쩌는 줄 알아요? 자기가 엄마 등 뒤에서 자면 엄마가 힘드니까 안 자겠다는 거예요. 원래 애기들은 엄마 등 옆에 자면 이렇게 쫙 늘어지잖아요. 4살짜리가 어떻게 그런 생각? 근데 엄마 나 안 잘 거야 해서 올리막길에는 그냥 웃고 올라가고 평길이 산 꼭대기 올라가니까 이렇게 평길인데 거기에서 내리겠다 해서 내려놓으니까 요만한 나무를 딱 꺾던 게 이렇게 지팡이 삼아 이렇게 자기가 앞장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오스 이렇게 사람 그 부록구들이 애기 말은 어떻게 아는지 애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엄마들이 뒤에서 따라가던 엄마들이 애도 가는데 우리도 가야 된다. 그 이후에 태국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한 43일 동안 있었는데 우리 애가 지금의 기억하는 거 가만 보면 엄마하고 내가 뭘 잘못해서 감옥에 가 있었냐고. 뭘 잘못했어요? 엄마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고생해서 데려온 아들인데 우리 아들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있어요? 자유 대한민국에 왔으니까 그냥 첫째도 둘째도 전 건강하게 제가 이렇게 젖을 만족스럽게 먹이지 못하고 키워가지고 아프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난 지금도 애한테 공부 잘해라 이런 것보다도 맞아요. 열심히 해. 너 하고 싶은 거 뭐 하고 싶어. 지금 태권도를 엄청 잘하거든요. 시범단까지 나가서 태권도 시범단 이제 뭐 11월 달에 지금 뭐 가니까 아이고야. 부지런히 연습한다고 밤 10시 돼야 집으로 와요. 10살인데. 16년 차면은 브로커의 약간 대부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사실 지금 녹화 들어오기 직전까지 탈북 현장과 연락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연락을 했는지 혹시 조금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 지금 가신병이 그 국경을 넘는 걸 지금 이 시간에 아마 넘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대낮에 국경을 어떻게 넘어? 어디 국경을요? 메콩강. 와, 메콩강. 메콩강은 말이 되지. 그럼 지금 어떤 통화를? 아, 저는 그 북한에서부터 태국까지 전 구간을 그 통솔하는데 북한, 중국이 통틀어서 태국까지 가는데 7명의 그
단계가 있고 거기에 책임자들이 있어요. 오. 그 매 단계마다 실수가 없게끔 체크하면서 또 두드리고 그 넘기는 전 과정을 제가 총괄하는 거예요. 탈북자들이 의뢰가 들어와요. 미리 정해진 암호가 있어요. 그러면 암호를 맞으면 그다음에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예, 정확한 그 날짜,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넘기거든요. 그러면 얼굴하고 이름하고 뭐 이런 게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엉뚱한 사람이. 그건 제가 체크하죠. 네. 구간 넘어갈 때 이 사람들끼리는 연락을 안 해요. 연락 못하게 하고. 예, 제가 체크를 하는 거죠. 그냥 북한 말 한마디로 그냥 망책이죠. 망언들을 움직이게 하고 본인이 이제 정하기 때문에 그냥 보스 망책. 영어로 세련되게 말해. 네. 보스. 딱 봐도 그 체계적이고 뭔가 그 굉장히 전문가 향기가 좀 느껴지는 진짜 포스가 느껴지거든요, 진짜로.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 대부님께 좀 여쭤보는데 혹시나 어쩌다가 이제 브로커 일을 하게 되셨는지가 정말 궁금해요. 16년 전에 그 상황. 예. 제가 97년에 탈북했고요. 옛날에 탈북하셨구나. 2001년에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중국에 그 한국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힘들었고 오는 과정도 뭐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거쳐서 오는데 엄청 고생을 했어요. 뭐 캄보디아에서 뭐 가시밭길 걸어야 되고 그 메콩강 하루 저녁 종일 그냥 물에 빠져서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이제 나중에 한국 들어와서 보니까 그런 게 너무나 좀 소스가 없고 그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제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작한 게 그렇게. 멋지다. 정말 뭐 탈북하시는 분들은 제2의 인생을 대한민국에서 자유로운 땅에서 한번 꿈꾸고 있는 건데 점점 그 탈북의 벽은 높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소연 씨,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지나 봐요. 북한에서 기존에는 한국이나 중국이나 전화 통화를 한다 그러면 전파만 탐지하는 걸로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내용까지 도청을 하는 식으로 이제는 발달을 시켜가지고요. 탈북민이 가족하고 통화하거나 부록하고 통화하게 되면 그 모든 내용이 도청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도청 때문에 사실은 그 지역 뭐 루트나 그 모든 게 지금 다 발각이 되는 이런 상태고요. 또 안내하는 그 브로커들한테 돈을 받고 신고하면 포상까지 준다라는 이런 법칙까지 또 만들어 놓게 됐고요. 중국까지 왔다라고 하면 기존에는 뭐 가짜 신분증도 막 통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산망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중국 그 신분증 가진 사람 중국인이 맞는지 이런 것까지 조사를 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탈북자 좀 많이 들어올 때는 사실 국경경비대원들한테 이렇게 돈 주면 이렇게 넘겨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김정일이가 그걸 파악을 했습니다. 돈을 주고 너희들이 넘어가느나 그러면 좋아, 돈 받아먹고 할 거 다 해. 하는데 돈 받고 잡으라. 그리고 못 잡았으면 무조건 쏴서 죽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제 강을 넘기가 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돈도 받지 말아야지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중국에 보면 원래 뚝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탈북이 심해지니까 제방 뚝을 이만큼 쌓고 그것도 안 되니까 철조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 철조망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으니까 여기에는 어디가 괜찮고 어디가 뭐 카메라가 설치됐고 파악이 됐는데 그래서 넘었는데 철조망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조망에는 전기 그런 거를 했을지 카메라 어디 있을지 모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중국까지 왔다가 다시 북한으로 간 그런 안타까운 그거는 사연이 엄밀히 얘기하면 있었어요. 강을 건너면 중국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측에서도 강화를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중국 쪽이 그렇게 전기가 돌 정도면 철조망에. 아, 이게 심각하네요. 아니 여기 이만갑 식구들 얘기로는 탈북 과정이 진짜로 더 어려워졌다는데 실제로는 뭐 어떻게 더 실제로 지금 많이 좀 심해졌고요. 예전에 뭐 길림성 연결 정도 되면 한 달에 한 7, 8년 전만 해도 한 4, 50명씩 들어왔어요. 자체적으로 넘어왔고 그리고 저희가 그걸 또 빼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지금 거의 한 2, 3명 한 달 가봐야 너무 어려워졌구나. 그 정도로 많이 어려워졌어요. 단속이 강화되고. 탈북 브로커에 관련된 분들은 워낙이 비밀리에 움직이고 정말 몰래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쵸. 16년 동안 하셨으면 노하우가 굉장하시겠어요. 글쎄 그 노하우라 하면 일단은 그 사람이 목숨을 다루는 일이라 그렇죠. 일단 책임감, 신용, 뭐 사람 관리 뭐 이런 등등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일단 보안이 우선이에요. 그렇죠. 보안이 우선이고 주로 우리가 그 사용하는 게 암호를 많이 사용합니다. 암호요? 예를 들면 어떤 암호가 있을까요?
암호는 그 옛날에 썼던 건데요. 주소는 문자로 보낼 테니까 그 집에 가서 30kg짜리 감자 한 마대랑 그 18kg짜리 감자 2마대 가져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감자같이 생긴 애인데 18kg 몸무게. 몸무게. 나이 애들이다. 나이 30살 18살. 나이? 와, 대박. 감자가 사람이고요. 일중 오빠 이제 탈북 짜다 거는. 저를 지금 키로수로 계산하고 있었어요. 한 마대 한 사람. 네, 뭐 키로수가 나이고 나머지는 주소 같은 거는 민감한 거라 얘기하면 안 돼요. 도청 당하니까. 근데 이 암호가 왜 이렇게 통하냐면 우리 양강도 쪽에는 대영단 그 군이 있어가지고 감자가 정말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감자를 말하면 그 보안원들도 아 이거 나 X들이 감자 갖다 먹는 줄 알고 그냥 가만 놔둘 것 같아요, 왠지. 그리고 우리 자국 내에서도 이제 개천 같은 데는 신발이 유명합니다. 북한 내. 그러면은 여자 신발 100몇 컬레 하면은 무슨 이거 12명이구나. 아니면은 그 100단위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짐 속에 거기 들어오는 것과 동시에 사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와. 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실제로 그 넘겨주시는 브로커가 이렇게 전화 통화하다가 갑자기 잘 얘기하더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날 넘겨주실 분이 감기 걸려서 강에 또 들어나갈 눈치 수 있나. 없지.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 끊고 아니 삼촌 왜 가만히 전화하다가 기침을 그렇게 집중해서 합니까? 그랬더니 너 새벽 2시에 넘긴다 그런 거야. 어머, 나 새벽 2시에 넘어갑니까? 저 그때 알았습니다. 새벽 2시에 가는 줄. 기침 2번. 이렇게 하길래. 아니 그 도청이 그렇게 심해가지고는 다 암호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도청을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걸리는 거 걱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암호를 쓰게 되는 겁니까? 그러게. 네. 일반적으로 저 북한에 쓰는 전화기가 다 중국 전화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키워드 도청을 일단 피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김정은이라든지 민감한 북한, 뭐 노동당, 뭐 기타 등등 이런 말을 하면 일단 도청이 거기서부터 들어가요. 바로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돌려서 말해요. 무조건. 와. 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고위원들이 차고 다니는 게 그 어마어마한 장비를 다 감시할 수 없으니까 주로 보청기 같은 거 그 가지고 마을을 돌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집안에서 하는 얘기도 딱 뭔 통화 같은 거 하면 그다음에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안 해요. 집에서 안 하고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언니도 산에 올라가. 네, 산에 올라가서 통화하는 거. 그리고 그 중요한 거 주소 같은 거 보내야 될 때 이런 거는 통보문이라고 하죠. 우리는 문자라고 하는데 통보문으로 딱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확인 즉시 삭제하기. 보고 바로 삭제하면 포렌식 기술이 아직은 없고 뭐 그걸 잘 또 숨기고 하니까 보고 삭제하는 거 바로. 미션 임파서블이네요. 작년부터인가 저희가 확실하게 하는 게 뭐냐면 그 전에는 심양의 사람을 태우면 지들끼리 알아서 가는 거예요. 네. 원명에서 마중하는 시스템이랬는데 요즘은 그거 너무 무서워해요. 맞아. 가는 도중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밥도 못 먹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은 가이드를 딱 붙이고 직접 그 모든 상황을 커버하면서 밥도 사 먹이면서 고추장 챙겨준다든지 뭐. 고추장 왜 챙겨줬어요? 고추장 같은 거는 남방 같은 데 내려가면 우리 입맛에 진짜 안 맞아요. 맞아. 네, 그럴 때 우리 저 고추장 하나 더 있으면 그냥 먹고 가는 거예요. 아니, 탈북 중에 고추장 먹어본 사람이. 탈북할 때 8일 동안 오면서 4kg가 빠졌거든요. 이 음식이 맞지 않아서. 근데 브로커 해주시는 분이 한국 고추장이라고 요만한 쬐꼬만 걸 주는 거예요. 튜버. 고추장 한 입 먹었는데 눈이 반짝이는 거 있죠. 진짜 살 것 같고 향만 맡아도. 한국 사람들 왜 근데 고추장 서비스가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그 낯선 음식 먹고 산 넘어져요. 그럼 다 토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리나라 음식을 먹게 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나라고. 그래서 산을 넘을 수 있어서 이 서비스는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아니 서비스 고추장 같아요. 한국 고추장일 거 아니에요. 네. 맛이 한국- 또 다르잖아. 맛이 달라도 그래도 우리의 전통 음식이니까 똑같잖아요. 매운맛. 네, 그러니까 그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탈북을 경험하신 분들은 정말 느낄 거예요. 사무치다. 맞아. 사무치기 그리운 고추장.
고향에 고추장이 너무 사무친 거예요. 제가 올 때는 그 고추장이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진짜 그 배는 고픈데 눈물이 나요. 구역질이 나가지고 화가 나요. 다 볶아가지고 고춧가루도 없고 허연 데다가 그냥 소금만 넣고 기름을 잔뜩 넣어가지고 속에서 털이 한 1m는 자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너무나도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저희 엄마 올 때 엄마 북한에서부터 무조건 고추장을 싸가지고 오라. 그거는 다 짐을 내려놓을 때 고추장만큼은 절대로 내려놓지 말라. 메콩강을 건널 때도 절대로 내려놓지 말라. 맞아. 알았어. 끝까지 챙겨가지고 감옥까지 와가지고 그 고추장을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야, 어쨌든 우리 저 김민기 씨가 이런 전문적인 베테랑이시잖아요. 네. 지금 탈북민들을 많이 구출해내고 계신데 그럼 반대로 혹시 실패한 사례도 좀 있으세요? 당연히 있죠. 예. 아무리 그 조심하고 뭐 체크하고 간다 해도 사람이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10여 년 전인데 그 라오스 루트가 완전히 짜여지기 전에는 미얀마에서 메콩강 상류에서 쪽배를 타고 태국까지 들어가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7명을 태웠는데 메콩강 상류는 좀 급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 파도에 좀 잠깐 쪽배가 둥 떴다가 암초에 부딪힌 거예요. 네, 그런데 배가 깨졌죠. 근데 어른 5명은 다 헤엄쳐 나왔는데 20살짜리하고 21살짜리 여자애가 못 나왔어요. 네, 못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여기 이모 되시는 분이 한국에서 시체를 좀 찾아주라. 야. 그랬었는데 제가 그때는 그럴 능력까지가 안 됐어요. 너무 마음 아프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쭉 들어보면 우리 민기 씨가 정말 탈북민들을 얼마나 좀 걱정하고 생각하는지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을까요? 올해 여름에 있었던 일인데 화룡의 그 인신매매 당해서 그 맞아. 젊은 여자애가 팔려온 거예요. 그 인터넷으로 그 구조 요청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위치를 파악했어요. 우와. 그래가지고 5층에 있었는데 출입문은 잠겨져 있고 그 베란다를 할 수 없이 뛰어내렸어요. 5층에서? 네, 살아야 되겠으니까 뛰어내렸는데 근데 갑자기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일어나지 못하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 119 불러가지고 그 감히 그 중국의 119를 불러갖고 그 중국의 대학병원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야. 대학병원 들어가서 모든 검사를 하니까 척추뼈가 나온 거예요. 떨어지면서. 네, 그 신분이 없잖아요. 제가 그 가족인 것처럼 국제전화로 지도교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유학생이다. 그러니까 잘 좀 어떻게 해달라 해서 기부스를 해서 안정치료를 한 달 반 받다가 지금은 무사히 한국으로 입국했거든요. 이렇게 탈북을 하면서 정말 매 순간순간이 정말 어떤 일이 날지도 모르고 정말 이렇게 막 위험한 순간들이 있는데 본인이 위험한 순간 같은 경험은 없으셨었어요? 2002년인가 3년인가 처음 브로커를 시작할 때 제가 직접 몸으로 뗐어요. 길바닥에서부터. 제가 직접 인솔하고 막 국경까지 내려가고. 세상에. 아니 지금 한국에 온 지 겨우 2, 3년 만에 그죠. 저 중국까지 들어가서. 네. 그래서 그 한 7명을 데리고 그 난닝이라는 그 역전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그 사람들을 여간반에 넣어놓고 저는 비행기표 끊으러 갔다 왔어요. 근데 문 앞에 시커먼 놈 2놈이 서 있는 거예요. 아이고 잘못됐구나. 도망을 쳐야 되는데 애들이 그쯤 한 3명 있었거든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한 10여 년 전이니까 현지의 공안에 잡혔으면 좀 요거 좀 벌금 좀 하고 돈으로 그 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우리 탈북자들한테 제일 악명이 높은 길림 영길의 탈북자 전문 정찰정보예요. 그럼 빼도 박도 잡혔죠. 잡혀갖고 김민기 씨도? 네, 잡혀갖고 현지에서 3년 판결 받아가지고 감옥살이 나왔어요. 직접 감옥을 살았어요? 네. 3년? 중국에서. 근데 김민기 씨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국적을 가졌을 때. 그런데도 중국에서 감옥에 3년을. 아니 그 나라 법을 어겼잖아요. 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호되게 고생하셨겠네요? 네, 중국법을 또 배웠죠. 중국법을 또 배웠죠. 아 거기서 또 중국 법 공부를 하는구나.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때 도망갈 걸? 후회했죠. 사람이니까. 그죠? 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엎어진 물이니까 살아남아야죠. 아우 너무 멋지시다. 멋지시다. 책임감 있게. 설아야, 니 무슨 일 있니? 어쩌 그렇게 죽을상하고 있니?
언니, 내 요즘 우리 가족들 보고 싶어서 죽겠습니다. 보고 싶어도 못 보고. 그렇게 그리우면 목소리라도 들려주면 되지 않니? 아니, 무슨 수로 목소리 듣습니까? 요즘은 감시도 너무 심해가지고 전화도 못 한다지 않습니까? 일단 기다려봐라. 내 목소리 브로커한데다가 전화 한번 해볼게.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저기 그 이만갑의 대표 민요 김하라 있잼니까? 걔네 지금 가족이 구려고 그러는데 가족 목소리 좀 녹음해서 보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3일이면 된다고요? 3일이면 된다고요? 예, 고맙습니다. 야, 된다. 정말인가? 야, 진짜 신기하다. 3일이면 니들 받을 수 있단다. 언니 고맙습니다. 배웠네. 아, 이렇게 꽁트를 보고 나니까 이해가 쏙쏙 되네요. 그러니까 탈북민들 가족들의 목소리를 배달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선영 씨는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목소리를 배달해요? 네, 저는 국경 지역에 살다 보니까 그런 소식을 많이 접하는데요. 예전에는 이게 우리 양강도 사람들이 앞지대를 나가서 사람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허용이 됐는데 요즘 감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사람은 데리고 오는 게 되게 위험하대요. 그래가지고 오지는 못하고 하니까 서로 사진 교환이나 이제 목소리를 녹음해 가지고 와가지고 음성 파일을 전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또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거리에 따라 이제 5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까지 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는 북한 당국에서 허락해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럼 서신보다 어쩌면 목소리 들으면 얼마나 저런. 그러니까요. 그 국경 지역은 지금 150만 원이면 반값입니다. 자강도는 300만 원 주겠다는데도 안 갑니다. 그래서 어렵게 찾아서 저번 때 저희가 녹음 파일을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찾아가서 이제 녹음해다가 들려주더란 말입니다. 한 5분도 채 안 되게 그렇게 잡았습니다. 5분도 채 안 돼, 3분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냥 녹음해주는 거 좀 길게 녹음해주세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그쪽 말만 계속 하는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냥 우리 편안하게 잘 있어, 뭐 너네 잘 살라 이런 얘기만 계속 하니까 그냥 눈물만 흐르고 대답은 못 해주고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살아있는 걸 확인하고. 그렇죠. 아니 우리 박현숙 씨께서도 이제 솔직히 말하면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이제 아드님 만나셨잖아요. 근데 그럼 그 전에 아드님 목소리를 좀 브로커를 통해서 전달을 좀 받으셨어요? 아니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화상으로 녹음한 파일 목소리는 다 거기에서 거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 집에 가서 내만이 아는 비밀을 딱 대줘가지고서 이제 가설이 내 집에서 무슨 일학 전달하는가 니 한번 받아가지고 오라 했어요. 뭐였어요? 하나만 밝혀주세요. 네. 이제는 뭐 아들도 왔으니까. 네, 우리 딸 이름을 일반적으로 부르는가 우리 가정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딱 대주면서 이렇게 가설이 누나 이름이 뭔가 이렇게 물어보라 이렇게 하니까 가가 정확한 이름을 딱 대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그 다음부터 내가 그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되고 네. 결단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정직한 브로커를 만나야 그쵸. 탈북이 가능하네요. 오늘 뭐 이만갑 식구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게 있다면서요? 네. 제가 그 브로커 외에 개인 사업을 자그마한 회사를 하나 하고 있어요. 뭐 남자들이 먹으면 장수가 되고 그 여자들이 먹으면 선녀가 되는 거. 잠깐만요. 이거 안전한 거죠? 네, 안전한 거. 장수가 된다니까 저기 진종호 씨 너무 좋아하시고요. 아니 저는 못 먹을 것 같은데요? 왜요? 저는 도핑. 네. 아무 양이나 먹으면 안 되네. 진종호 씨 대신 다른 분들이. 그럼 진종호 선수가 저한테 어우 감사합니다. 재현이 한번 쭉 한번 감사합니다. 드셔보세요. 와. 자, 우리 미스터 선샤인 뭘까? 맛이 어때요? 아니 좀 미니 씨가 너무 놀랐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도 모르고 하나 먹었는데 무슨 한약인가 했는데 개구리라는 소리 진짜 깜짝 놀랐어요. 개구리를 어떻게 평양 사람들은 안 먹어요? 평양에 개구리 요리가 있긴 있어요. 중국 요리가 많다 보니까. 황소개구리 다리. 네, 뭐 하늘닭 볶음이라고 해갖고 개구리 보고 하늘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개구리 즙은 저도 처음 먹어봤고 원래 개구리를 제가 안 먹거든요. 농사를 안 짓잖아 평양은 또. 네. 그러니까 개구리가 없겠네. 개구리가 되게 신기하죠, 개구리. 그때 제가 15살에 개구리 처음 봤는데 너무 신기해갖고 계속 개구리 처음 봤다고요? 15살에? 네. 연천도 나갔다가 처음 봤었어요. 야, 너 일로 오라니까 항상 왜 거기 앉아 있는 거야?
와, 충격받았다, 세상에. 근데 이거 개구리집을 왜 하게 된 거예요? 북한에서는 요 중학교 교복도 입고 요 장사를 했어요. 예. 그래 한국에 와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예. 그래서 제가 그 개구리 양식을 시작했습니다. 저 개구리 사갈게요. 우와. 자, 어쨌든 뭐 이 정말 총지휘를 하시는 분이신데 자, 앞으로 이 일을 계속 하실 겁니까? 예, 계속 해야죠. 몇 명이 목표세요? 몇 명까지 탈북 제가 일을 일단은 뭐 많이 얘기해봐야 쓸데없는 거고 그 단시간 내에 10,000명은 채우고 그거 채우고 싶어요. (9년) 만에 어떻게 한국행을 또 결심하게 되셨는지. 제가 이제 그 중국에 살다 보니까 한국 대사관을 가면 한국에 올 수 있다라고 제가 들은 것이 있어가지고 신랑이 중국 사람이니까 신랑하고 같이 북경 영사관을 제가 찾아갔어요. 임시 대한민국 영사관을 제가 찾아갔는데 그 영사관 앞에까지 가서 제가 이제 들어가려고 보니까 신랑이 뒤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큰 마음 먹고 뛰어들어가면 되는데 저를 경계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제가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신랑 보고 돌아가자고 하고 돌아왔어요. 오는 길인데 뭔지 모르게 기차를 탔는데 제가 멀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제가 이제 약국 가서 뭐 그 하나 구해가지고 봤더니 제가 임신을 했더라고요. 아니 그 남편이 있으셨잖아요. 그러면 남편은 중국 분이라는 거였잖아요. 예. 그러면 혹시 중국 남편하고 결혼하면 거기 신분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신분을 줘봤자 뭐 가짜 신분밖에 더 되겠나요? 정식으로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돌아와서도 제가 그 미련을 못 버리고 있었는데 듣기로는 이제 그 태국을 가면 한국으로 쉽게 올 수 있다고 해서 그때 또 다시 또 6개월 좀 더 됐을 때 제가 이제 큰 마음 먹고 이제 한국에 떠나면 뱃속에 있는 애도 이제 한국 가면 뭐 호적도 한국 호적 받을 수 있고 나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들뜬 마음이었고 또 용기 내서 제가 그때 떠났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어서는 뭐 나도 신분이었지만 애도 문제가 되니까 갑자기 태어난 애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청도로 해서 이제 위에라는 곳을 버스 타고 7시간을 갔어요. 또 거기서 또 뭐 정주라는 곳을 또 버스 타고 하룻밤을 가니까 또 거기서 2층짜리 버스를 또 타고 또 이틀을 가니까 또 곤명이고 곤명에서 또 봉구차 타고 7시간을 갔고 7시간을 가니까 또 하룻밤을 거기서 머물러서 또 북한으로 말하면 송이차라고 하는데 뒷자리에 3명만 앉아도 너무 비좁은 자리인데 뒷자리에 6명인가 애까지 7명이 앉았고요. 진짜 땀을 짜냈고 저는 또 임신을 했다고 그래도 앞자리에 앉혀주시는 거예요. 길은 좀 편했어요? 아니면? 길이 편한 길이 아니었어요. 그냥 올라가면 퉁 하고 떨어져요. 그 배를 꼭 붙들고 어떡해. 그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냥 배를 꽉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냥 엄마의 그냥 힘이다. 올라갔다 툭 내려오면 가만히 있어요. 멈춰요. 그러니까 내가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다가 아프지 않네?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가다 퉁 하고 떨어져요.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길을 한 2-3시간, 한 2시간 40분 정도를 갔던 것 같아요. 어떡해. 도착한 곳이 이제 강변, 이제 그 강이 뭔 강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메콩강까지는 안 갔고요. 거기는 큰 물이 막 흐르는데 비가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바나나 잎을 뜯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거기 쪽배가 와요. 5명씩 타래요. 우리 일행이 한 11명이 되니까 5명이 탔어요. 흙물이 계속 이렇게 개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건너갔더니 그 오솔길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길이 나오는데 산비탈길이 나오는데 여기서 산을 타는구나. 네, 흙이 이렇게 떨어져요. 진짜 한 발 진짜 조심 안 하면 거기는 진짜 떨어지면 진짜 너무 위험한 길이에요. 그 올라가가지고 또 내리막길이 있어요. 그 내리막길로 딱 내려가다가 제가 어떻게 발을 잘못 디뎌서 제가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도 중심을 잡느라고 잡았는데 검부락지라도 잡으려고 했는데 잡을 건 없고 그냥 이렇게 누워서 그냥 쭉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저도 본능적으로 순간에 바지에 손이 들어가는 거예요. 손을 딱 이렇게 들어봤어요. 아, 뭐가 나는가? 배를 이렇게 붙들고 한창 서서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아, 배 안 아프네. 괜찮네. 살았다. 그래서 몇 발자국 걸어봤더니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별일 없이 산을 넘으신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칙나이를 해서 태국 수용소를 도착을 해서 뭐 재판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재판을 해서 들어갔어요. 아, 무사히 태국까지 가셨네요. 예, 제가 딱 들어가 보니까 정원이 140명이라고 하는데 그 칠판을 제가 쳐다봤어요. 348명이라고 거기 써져 있어요. 너무 많다. 거기를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거기 반장님이 딱 문 옆에 조금 1m 반 정도면 반장님이 거기 앉아 계세요. 반장이래요. 인사하래요. 예, 반장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는 조금 앉을 자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 보고 저 화장실 쪽으로 가래요. 빨리 들어가래요. 사람들 많으니까 들어가래요. 그래서 앞쪽으로 갔어요. 갔더니 저쪽으로 문 쪽으로 가래요. 그래서 또 문 쪽으로 또 갔어요. 또 문 쪽으로 가니까 들어가래요 또. 그래서 어떡하지? 반장님 저 지금 임신해서 제가 지금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앉을 자리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지금 걸어온 것만 해도 지금 힘든데 너무 지쳤어요. 저 좀 앉혀주세요 했어요. 알아서 하세요. 여기는요. 알아서 앉으셔야 돼요. 알아서 앉아야 된대요. 그래서. 기가 막혀 진짜. 너무 저는 어떡하지? 계속 돌았어요. 앉을 자리 없으니까 계속 여기서는 저쪽으로 가래요. 저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앉아 있고. 아, 좀 더워 죽겠는데 앞에 좀 서지 마요. 가요.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가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한쪽 발을 디디면 한쪽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그 한쪽 발을 딛고 또 내딛고 또 가고. 야, 진짜 닭장 속에 막 닭 꽉 채워놓은 것처럼. 닭보다도 더한 것 같아요. 닭은 그 두 발을 모아서 그 자기 발 다 내려놓을 수 있는데 서 있는 사람은 발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뭐 발레하는 사람처럼 발을 세워야 돼요. 그 정도가. 우리 이만갑 식구들 중에서도 태국 수용소 거쳐오신 분들 많이 계신데 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왔을 때도 태국 수용소랑이 이제 저번만도 한 140, 그저 마이스 한 150명 정도인데 그때는 우리 때는 사람 좀 많지 않은 것도 책책 눕지 못하고 이렇게도 쫙 한 줄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그저 사람이 발을 펼 수 있는 정도는 다 눕었단 말입니다. 그게 앞에는 철조망이고 그 화장실이라고 그 안에 사와도 할 수 있는데 그게 한 5, 제거하면 2평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안에 화장실하고 사바실이 같이 달렸는데 거기서 숱한 사람이 얼마나 또 태국이라는 게 덥습니까? 둘날나라면 계속 씻고 하는데 저번처럼 저렇게 임신부들이 있으면 서로 옆에서 도와주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너무 사람이 많고 하니까 신경 안 쓰고 진짜 막 뭐랄까 딱 그러는 것 같은데 밥도 너무 한심하게 준단 말입니다. 태국이란 게. 알라미 밥에다가 진짜 별난 거 다 섞어서 국도 주니까 임신부들 같은 그거 먹는다는 건 정말 힘들 정도로 밥은 줍니다. 그렇게 열악합니다. 이분 오실 때 2008년도가 태국 그 수용소에 탈북민들이 진짜 가장 많은 인원이 맞아요. 몰렸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40명을 수용해도 공간이 부족한 곳에 300명 들어가 있어서 3개월, 5개월, 6개월씩 막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이야기가 이렇게 탈북민들이 나오면서 또 우리가 이거 외교 이거 활동하시는 분들 통해서 이게 알려지면서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분들을 한 달 내내 모두 다 뽑아라. 그래갖고 그때 당시 한 4월부터인가 시작해서 한 보름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데려왔고 맞아요. 태국으로 온 사람은 먼저 조사를 해서 하나원 교육과정 먼저 막 이렇게 그 혜택도 좀 주고 그때 당시 제일 어려울 때 계셨던 거예요. 언니들이 그래요. 여기는 예전에 임신부 하나 들어왔었는데 이렇게 말 잘못해서 이렇게 싸우다가 애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는 뱃속에 애를 지키려면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래요, 저보고. 근데 밥 시간이 돼서 이제 플라스틱 양재기를 줘요. 네. 그래서 그걸 들고 이제 배식구로 가요. 요만한 개구멍이 있는데 거기다가 저도 줄을 섰어요. 서서 밥을 받아 먹으려고 이렇게 딱 내밀었더니
국물하고 밥 한 주걱을 이렇게 주는데 제가 그 불반장 머리 위에다 국물을 쏟은 거 아니에요, 제가. 딱 쏟은 거예요. 진짜 막 소리 지르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무 죄송해요, 언니.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가 다음부터 국물을 안 받아 먹을게요 했어요. 뱃속에 애를 생각해보니까 아이 그래도 뭐라도 먹어야지 애가 살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거 들고 화장실로 가서 수돗물을 받았어요. 그 수돗물을 받아가지고 그 화장실 앞에서 눈물이 그냥 여기 똘랑 소리가 나요. 예. 그 누구 다리 부위에 이렇게 눈물이 떨어져가지고 눈물을 이렇게 닦아버려요. 밥을 좀 저기 화장실 쪽에 들어가 앉아 먹으래요. 저를 보고. 너무한데 진짜. 그래가지고 좀 비켰어요. 비켜서 또 거기 들어가 또 먹으면서 또 슬퍼서 또 울면서 또 먹었어요. 근데 먹고 가다가 제가 3일째 되는 날은 지쳐서 가도 누구 발에 하나 걸려가지고 제가 쓰러졌어요. 제가. 야, 어떻게 근데 조심해야 돼. 저는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아, 맞아 죽었구나. 난 여기서 이제 살아 못 나가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언니 잘못했어요. 언니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언니. 그때 언니가 정신 차려. 괜찮아. 그래. 너 힘들었어. 괜찮아. 여기 앉아. 그래. 그 언니가 내가 운동하고 올게. 여기 앉아. 여기 앉아서 좀 잘해요. 기둥 위에. 아이고야. 기둥 옆에 앉아가지고 좀 잘해요. 언니가 이렇게 돌고 몇 시간 있다 오는 거예요. 저 거기서 잤어요, 제가. 밤에는 어디서 잤어요? 밤에는 이제 12시 정도 되면 이제 사람들이 다 화장실에서 나가요. 샤워하는 사람들도 모두 중단돼서 나가서 자기 자리로 가서 자거든요. 이게 쓰레기 봉다리가 이제 물탕구 옆에 이렇게 쓰레기 봉다리, 까만 봉다리가 2봉다리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근데 그 위에 하얀 벌레들이 있는 거예요. 벌레들이 이렇게 밤이면 나와요. 그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그 벌레가 아니고 꽃방석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쓸었어요. 제가 이렇게 툭툭 털고 앉아가지고 자다가 보니까 누가 이렇게 두드려. 눈 딱 떠보니까 화장실인 거예요. 이렇게 빨리 나가야 되겠구나. 6시면 화장실 청소하는데.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제가 나왔어요. 화장실 구더기 나온 것도 모르고 그냥 피곤하니까 자꾸. 그게 뭐 힘드니까 지치니까 그게 그냥 벌레라고 보이지 않아요. 그냥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내 눈에는. 제가 열흘 정도 버텼는데 그 언니가 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걸쳐서 이제 넘어진 그 언니가 너 저기 갔다 쓰러지래요. 쓰러지면 내가 병원 저기 경찰 불러줄 거니까 너 병원으로 가래요. 응. 그래서 언니 못해요. 그랬더니 너 일로 와. 막 나를 이렇게 지잡아 뜯더니 언니가 나를 이렇게 딱 앉혀버려요. 딱 앉히더니 언니 여기 사람 아프대요. 막 사람 죽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경찰이 둘이 막 뛰어와요. 나를 잡아가지고 막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그 한 번 가고 2번 가고 이제 3번째 되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지치니까 나를 갖다가 넓은 방에 갖다 넣어주는 거예요. 다행이다. 그게 21일째 되는 날이에요. 내가 서서 다닌 지 21일째 되는 날에 넓은 방도 있으면서 안 넣어줬던 거예요. 대기실로 갖다 놓은 거예요. 진작 넣어주지. 이제 어느 날 이제 새벽에 5시에 한 10분, 15분 정도 됐는데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전날 저녁에 뭐 잘못 먹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옆에 언니 보고 언니 나 너무 배가 아픈데 언니 나 애 이제 나오지 않을까 그랬더니 20분 뭐 이렇게 막 간격이 좁아지는 거예요. 20분 뭐 15분 막 5분 막 1분 이렇게 꼭 간격이 좁아지더니 막 진통이 너무 심하게 오니까 내 스스로 그냥 바지를 벗었어요. 부끄러운 거 어디 있어요. 그 앞에 이제 나이 드신 분이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오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고향에서 이제 꼴꼬리를 받아봤대요. 야, 또 돼지 받던 사람. 진짜. 어머니 나 애 낳았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 아니야 너 힘 더 줘야 돼. 그래서 애를 제가 더 힘을 줘서 애는 낳았어요. 애를 낳았는데 이제 얼마나 위험해. 그 감옥에서 세상.
애가 이렇게 막을 쓰고 나왔대요. 그래서 엄마가 그때 그 어머니가 이제 손으로 그걸 딱 찢으니까 애가 막 소리내서 우는 거예요. 그때 소리내서 우는 거예요. 1시간이 거의 흘렀는데 경찰들이 이제 와요. 경찰들도 오고 간호사가 한 분이 딱 오시는데 태주를 딱 끊어놓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저 2층에 북한 간호사분들이 계시는데 그 한 분 좀 모셔오라고 급하게 얘기를 하니까 내려오는데 그분이 이제 저를 쳐다보면서 한숨을 쉬면서 제 태반을 뽑아주셨어요. 그분이 진짜 눈물 철철.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원래 붙었으면 죽었지. 아 진짜 열악하다는 표현만으로는 어떻게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출산을 정말 힘들게 하셨잖아요. 그래도 그 고생 끝에 그래도 아이를 딱 낳고 아이 얼굴을 봤을 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애기 찾으러 딱 갔는데 이게 창문을 보니까 애기 창문이 유리 창문이에요. 안에 들여다 보니까 다 애기예요. 네, 다 애기인데 애기들이 다 까매요. 근데 내 애기만 뽀얀한 애기가 윗빛깔 나는 거예요. 내 애기만 뽀얀해요. 근데 옆에서 막 경찰이 그 간호사하고 막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막 자꾸 나한테 이렇게 손을 내밀어요. 생각했는데 애가 4kg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애가 4kg라고. 거기서 되게 커있네. 아니 그 와중에 그렇게 고생했는데. 4kg짜리를. 네, 애가 4kg라고 자꾸 이렇게. 네, 4kg라고. 이제 애를 달라고 해요. 제가 이제 애기 보면서 애기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딱 요만한 삼각 기저귀예요. 요걸 여기서 이렇게 딱 풀어요. 딱 풀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홀라당 벗겨서 저한테 딱 주는 거예요. 진짜 제 예상이 딱 맞았던 거예요. 제가 타월을 안 갖고 갔더라면 애는요 그 벌거 벗은 거 그냥 내가 안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나를 죄인 취급하는구나. 이건 분명한 죄인이야. 이거는 죄인이 아니라면 이럴 수가 없어. 그거 딱 받아가지고 제가 순간에 울컥하는데 참아야지. 내가 옆에 보니까 이거 의자가 있는데 플라스틱 의자예요. 거기다가 이제 내가 타월을 여기 가져왔어요. 그 타월을 어떡해. 이 타월을 지금도 제가 베개 밑에다가 베고 자는데 여기다가 이제 걔를 이제 싸가지고 그 수용소로 제가 돌아왔어요. 제가 이제. 아유. 모유를 이렇게 눌러봤을 때 그나마 뭐 멀건 물이라도 나왔었는데 다음날 보니까 한 방울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침 되니까 애가 이제 배고픔이 돌아왔는가 애도 우는 거예요. 애가 막 정신없이 우는 거예요. 앞에 그 애를 받아준 어머니가 저한테 와가지고 내가 너 마음 알겠는데 이제 마음 내려놓고 저기 어린애한테 가가지고 걔는 모유가 넘쳐나니까 걔한테 가서 달라고 하래요. 그래서 입을 꼴깍 다물고 진짜로 극도에 도드리니까 그 애를 안고 갔어요. 가가지고 안무개야 애 밥 저기 모유 조금만 먹여줘. 그 말이 안 떨어지는데 조금만 먹여줘.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 그래도 성큼 먹여주더라고요. 근데 한 번 먹여주고 두 번 먹여줬는데 세 번째는 못 가겠더라고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생각되는 게 많습니다. 딸 같은 분이 수용소에서 아기를 낳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친정 어머니 옆에서 받아줬으면 좋았겠는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조선 여성들이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수용소에서 아이를 낳게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위대한 분들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어머니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분도 그런 위대한 아들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았고 위대한 엄마입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정말 어머니만 할 수 있는. 네. 어머니만 할 수 있는.